이번에는 기술 부분 업그레이드가 많지 않았어요. 맥라렌 매우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FIA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려요. 리어윙 서킷 스피시픽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서킷에 맞춰서 가져온 거지 진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서킷 맞춤 파츠 가져왔다요. 이거 별다른 의미를 안 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퍼포먼스가 붙었다 으잉 하고 보시면 됩니다. 맥라렌의 이 업그레이드가 이게 문제입니다. 맥라렌 올드 뉴 돼 있는데 피아스트리는 이걸로 나왔고 노리스는 이걸로 나왔습니다. 테크 업그레이드가 참 또 있었지. 메르세데스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여기도 서킷 스피시픽 하나 있죠. 무시. 퍼포먼스 있습니다. 플로어 엣지. 여기가 플로어 엣지예요. 사실 메르세데스는 여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모나코, 스페인, 캐나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난 경기가 스페인이고 그 전 경기가 모나코입니다. 되게 열심히 하고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모양이 다르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번에 어느 정도 답을 찾은 것 같죠. 위너. 자, F1 캐나다 그랑프리 2025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부분 업그레이드가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몇 팀에 중요한 게 좀 있었고요. 그 중에는 이거 맥라렌 매우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맥라렌 어떤 이슈가 있었냐? 저기 보시면 이제 서킷 스피시픽 요거 FIA에서 이렇게 아예 그 소셜미디어에 올려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리어윙 서킷 스피시픽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서킷에 맞춰서 가져온 거지 진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냥 서킷 맞춤 파츠 가져왔다요. 별다른 의미를 안 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퍼포먼스가 붙었다 으잉 하고 보시면 됩니다. 퍼포먼스 으잉 그죠? 자, 그 중에서 맥라렌의 이 업그레이드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이제 맥라렌 올드 뉴 돼 있는데 피아스트리는 이걸로 나왔고 노리스는 이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맥라렌이 올해 처음 도입한 이 서스펜션 레이아웃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프론트 서스펜션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 구조라는 것은 위시본 V 모양이에요. V 모양 원래는 Y자여야 되는데 일단은 V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V 모양의 위시본 닭 목뼈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그 닭 드실 때 닭 한 마리 드시면 있죠. 그 위시본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것처럼 위시본 요거를 두 개 아래 위로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V를 두 개 이렇게 딱 원래는 딱 이렇게 둡니다. 그런데 그걸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높이에 두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맥라렌 뿐만 아니라 여러 팀이 하는 건데 어퍼 위시본이 이제 V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 뒤에 쪽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게 어퍼 위시본이 이 아래 내려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아래 내려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있는 것 중에서는 여기 좀 가렸지만 로어 위시본 아래쪽 위시본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 이 앞에 있는 요거 여기 두 층이잖아요. 아래에 있는 건 위시본이고 위에 있는 거는 트랙 로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는 게 풀로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위시본은 그거 자체로 서스펜션이 아니고 지지구조예요. 지지구조가 있는 거고 기동을 하는 것 중에서 트랙 로드는 방향 전환을 할 때 앞바퀴 바퀴 돌려야 되잖아요. 이거 돌리는 게 트랙 로드예요. 트랙 로드. 여기 두 층 앞에 눈에 띄는 것 중에 위에 거가 트랙 로드, 아래 거는 로어 위시본의 앞부분, 요거는 어퍼 위시본의 앞부분, 요게 어퍼 위시본의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풀로드, 얘가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오락가락하는 친구가 이겁니다. 풀로드니까 충격을 받아서 이게 올라가면 이게 딸려 올라가죠. 그럼 안쪽에 로커가 걸려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그 스프링에 쉽게 말하면 스프링에 충격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 이 풀로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놓은 풀로드 이 방향으로 놓으면 푸시로드가 돼요. 자, 일단 이제 구조는 대충 넘어가고 두 번째. 그래서 이 구조가 뭐가 희한한 거냐? 일단 얘가 내려가 있는 게 희한하죠. 이게 내려가서 이게 뭘 하는 거냐면은 노즈 다이브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굴러본 경험이 요즘 세대는 잘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이 굴러봤거든요. 버스 맨 뒷자리에 꼭 맨 뒷자리 가운데 많이 앉잖아요. 그 어릴 때 호기롭게 가운데 잡을 것도 없는데 앉았는데 손님이 없으면 급 브레이크를 밟으시면은 떼굴떼굴 굴러서 앞으로 가잖아요. 한두 번씩 다 해보는데 저 때는 다 해봤어요. 어쨌든 그 말이 뭐냐면 이제 하중에 앞으로 쏠린다 그러죠. 브레이크 밟을 때. 그러면 이제 차 기준으로는 차는 이게 쭉 가다가 앞이 이렇게 앞이 축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즈 다이브죠. 그렇게 되는데 이 구조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노즈 다이브를 완화시키는 구조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노즈 다이브를 극단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 노즈가 많이 안 내려가는. 옛날에 2006년 2005년부터 이제 깔려 있어. 2006년에 이슈가 터진 그 메스 댐퍼 있죠. 그 르노의 메스 댐퍼나 그 예전에 나왔던 뭐 액티브 서스펜션이나 뭐 그 뭐지? FRIC 2010년대 초반에 이슈가 됐던 프론트 리어 인터커넥티드 서스펜션 시스템, 요런 것들도 대부분 노즈 다이브를 줄이고 차가 계속 이 평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달리면은 공격학적 성능을 최대한 낼 수 있고 노즈 다이브의 어떤 문제를 줄일 수 있다라는 요소로 쓰인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하게 기계적인 셋업으로 노즈 다이브를 줄일 수 있으면 좋죠. 일단 듣기엔 좋죠. 문제는 노즈 다이브가 줄어들면 정말 좋기만 한 것이냐가 아닙니다. 이거는 차의 앞부분에 유격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고, 약간은 앞으로 기울어진 차의 셋업을 하게 되면서 프론트의 그립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프론트에 민감한 드라이버들은 매우 싫어하는 겁니다. 노즈 다이브 좀 하면 어때? 라는 게 프론트에 민감한 드라이버들의 어떤 그 성향이랄까요? 그래서 노즈 다이브를 줄이는 만큼 프론트가 민감하지 않게 되면서 프론트가 둔해지면서 프론트에 집중하는 드라이버들이 정확하게 코너 공략하기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올해 노리스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뒤에 쪽에 이게 각도가 조금 바뀐 거고 위치상은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어요. 이게 사진 각도가 달라서 그래요. 어쨌든 이 뒤쪽 어퍼 위시본의 뒤쪽 부분의 레이아웃을 살짝 바꿨습니다. 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그것만 바뀐 게 아니죠. 여기 얼추 보시면 이 풀로드가 지나가는 위치도 이게 트랙 로드고요. 여전히 여기 아래쪽에 요게 로어 위시본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풀로드가 걸리는데도 아주 살짝, 많이는 아닌데 아주 살짝 바뀌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제 카메라 때문에 가려서 그런데 이게 지나가는 레이아웃 자체는 똑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노즈 다이브를 줄이느라 문제가 됐던 좀 둔해진 프론트를 살려보자 라는 게 있었습니다.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노리스는 난 새로운 게 좋다 해서 가고, 피아스트리는 난 옛날 게 좋다 해서 둘이 갈렸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고요. 그걸 이제 여기 다른 앵글의 사진으로 보면은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바뀌었다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것도 이 높이가 많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사진이 이게 낮은 위치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각도가 바뀐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달라요. 여기 접히는 부분. 이게 아주 미묘한 것들로 정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라는 게 정말 힘든 거죠. 뭐가 바뀌었나 싶은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게 힘들어요. 정말 세상 살기 힘드네. 네, 저도 뚝딱해서 일주일 만에 업그레이드가 그냥 전투 모드 막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진짜 좋겠다. 네, 그럴 일은 없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제가 중계 중에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뭘 말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바로 그 머메이드 테일, 인어꼬리입니다. 인어꼬리. 이 인어꼬리 얘기가 나서 인어꼬리가 어디 있는데 이걸 인어꼬리라고 보나봐요. 이게 왜 인어꼬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비늘처럼 보여서 그러나 뭐 하여튼 인어꼬리라고 합니다. 이것과 이건 일반인이 봐도 그냥 다르죠. 누가 봐도 다릅니다. 오호라. 일단은 피터 프로드로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확 지나가죠. 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 F1 공기역학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멤버십 강의했던 거 일부가 일반 공개가 돼 있으니까 거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피터 프로드로무의 이름이 그냥 쫙 지나갑니다. 보면. 네. 그렇고요. 어쨌든 재미있는 시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업그레이드 파츠 얘기는 여기까지. 자, 이제 프랙티스부터 들어가 보죠. 테크 업그레이드가 참 또 있었지. 이걸 빼놓고 갈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메르세데스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여기도 서킷 스피시픽 하나 있죠. 무시. 퍼포먼스 있습니다. 플로어 엣지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플로어 엣지예요. 코너는 그 플로어를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네모나다 그러면은 그 구석, 이게 플로어라 그러면 이 구석이 이게 코너고요. 이쪽이 엣지예요. 엣지. 그래서 여기 이 사진에서는 이게 엣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사실 메르세데스는 여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자, 이게 보시면 모나코, 스페인, 캐나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난 경기가 스페인이고 그 전 경기가 모나코입니다. 되게 열심히 하고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모양이 역시 조금만 눈썰미가 너무 나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다르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얘와 얘도 많이 다르죠. 이게 많이 다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플로어 가운데로 들어온 공기가 상당 부분이 바로 옆으로 빠져야 돼요. 그게 빠져나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디자인이 요즘 F1 레이스카의 공기역학적 성능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온 공기의 흐름이 이 엣지 뒷부분을 실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커트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여기서 공기가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아래 지나가는 공기의 속도도 높여야 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 세 경기에 이거를 모나코, 스페인, 캐나다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번에 어느 정도 답을 찾은 것 같죠. 우린 최종 성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된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아마 살짝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랙티스 1부터 이제 성적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여겨볼 부분 하나, 기온이 조금 낮았다. 트랙 온도는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만 기온이 좀 낮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첫 세션에서는 베르스타펜과 알본, 사인스가 빨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기록 차이를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와 여기 좀 차이가 있고요. 러셀 처음부터 좋았죠. 해밀턴 나쁘지 않았고요. 맥라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업그레이드 파츠 테스트를 하느라 그랬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업그레이드 파츠를 테스트하고 있던 다른 드라이버도 있었죠. 러셀이라고. 자,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변명을 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프랙티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속출했습니다. 여러 드라이버들이 속출했는데 그 중에서 노리스가 생각보다 불안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속도는 높이지만 새로운 업그레이드 파츠에 적응해가는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고, 프론트에 오랜만에 민감하게 가니까 리어가 좀 노는 듯한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르클레가 사고가 났죠. 여기는 지금 10등이 돼 있는데 이 기록을 낼 당시 1위였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아주 좋았다가 이 사고와 함께 싸해졌죠. 그 경기 티스1 한 60% 정도 날린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싸해질 일입니까? 싸해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P2에 DNP 파티페이트를 못 하셨습니다. 르클레 아예 안 나왔죠. 그러므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셰시부터 다시 짰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프랙티스 1, 2를 그냥 다 날렸다 그러고도 보면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었고요. 프랙티스 2에서 또 사고가 한 명 났는데 이번엔 스트롤이었죠. 스트롤은 7번 코너에서 왼쪽 앞 서스펜션이 똑 부러졌는데 피트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규정이 바뀌었다, 들어가서 세우도록 하여라 해서 10번 코너의 안전한 지역에 차를 세웁니다. 스트롤이 많이 잘못했냐? 사고를 냈으니까 잘못한 건 맞죠. 잘못한 건 맞는데 충격량에 비해선 좀 많이 부서지긴 했어요. 충격량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서지긴 했고, 그 정도면 안 부서질 정도냐면 그건 아니고요. 부서질 만큼 부딪혔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부서질 만큼 부딪혔는데 안 부서진 경우가 꽤 많았어가지고, 예를 들어 부딪힐 때 얼마나 깊게 부딪혔냐라고 치면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속도는 더 빨랐던 그 피아스트리 14번 코너에 워로브 챔피언에 키스했던 거 있잖아요. 그땐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똑똑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피아스트리의 프론트 윙이 부러졌다면 프론트 서스펜션이 부러졌다면 츠노다의 10그리드 페널티는 안 나왔겠죠. 그게 프랙티스 3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스트롤은 약간은 운이 따르지 않은 면도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이 따르지 않은 거냐면 그건 아니고요. 본인이 실수한 거 맞습니다. 실수한 거에 영향력이 대부분인데, 운이 좋았다면 사고 안 났을 수도 있다 정도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빨랐냐? 러셀. 그리고 노리스가 0.028초 차로 붙었는데, 미디엄과 소프트 여기서 좀 갈렸죠. 이미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에 미디엄을 사용하는 드라이버가 상당수 있었고 3명은 진짜 미디엄으로 베스트 기록을 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C6와 C5가 있을 때 퀄리파잉 기준으로 C5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기록 순위 보면은 러셀과 노리스가 좀 앞서 나가고요. 안토넬리 다시 한번 이 프랙티스 2의 중요성을 많이 보여준 세션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이때 르클레는 미디엄 타이어 롱런을 안 했잖아요. 근데 물론 미디엄 타이어 롱런이 금요일 프랙티스 2 때는 괜찮았어요.
미디엄이 오래 갔습니다. 오래 갈 만큼 디그레데이션, 그러니까 성능 저하가 안정적이었는데 일요일엔 안 그랬죠. 심지어 르클레는 그 미디엄을 안 달려봤어요. 이게 일요일에 어느 정도는 전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줬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객관적으로 보면 약간은 주지 않았을까 정도가 객관적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랙티스 2 롱런 페이스를 전체를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소프트와 하드를 비교를 하면요, 뭐가 소프트고 뭐가 하든지를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랩이 늘어나고 위로 올라갈수록 랩이 느린 거니까 점점 랩타임이 빨라지면 우하향 이렇게 내려가겠죠. 하드입니다. 하드는 레이스 타이어로 좋아요. 우리 두 친구들이 이걸 했었죠. 그리고 우상향 소프트의 특권이죠. C6 레이스 타이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 알론소가 보여줬습니다. 안되겠다, 소프트는 캐나다에서도 답이 아니었던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퀄리파잉 타이어로는 이번 경기에선 그래도 60% 정도의 드라이버가 소프트 타이어가 더 빨랐어요. 40%는 여전히 미디엄 C5 타이어가 빨랐고, C6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C6가 적합한 드라이버들도 나오고, 그래도 C5가 더 빠른 드라이버도 많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C5는 레이스에서 어땠느냐, 대부분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우하향을 해서 내려가다가 어느 선을 지나면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0렙 정도는 무난하게 관리가 되는군 이라는 거를 데이터로 확인을 했고, 그 중에서 상위권 팀들의 비교는 어떤가 보시면 메르세데스, 레드불, 그리고 맥라렌의 드라이버들의 기록이 비슷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레이스 끝났을 때 메르세데스가 1, 3위, 레드불에서 2위, 그리고 맥라렌에서 4위가 나왔죠. 이 롱런의 어떤 흐름이 그대로 좀 간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윌리엄스는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 퀄리파잉을 더 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프랙티스 2에서 중하위권 롱런 페이스는 어떤가. 일단 알론소는 소프트기 때문에 혼자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여기 알론소죠. 자, 소프트니까 무시하고요. 후켄버그가 하드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뚫고 내려옵니다. 이거는 타이어의 성능 차이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록이 비슷하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프랙티스 3로 갔습니다. 달라진 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타 찾기. 여기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들어가 있네요. 저도 지금 발견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오타다. 자, 어쨌든 이 기온이 20도를 넘어갔어요. 기온이 약간 더 뜨거워졌고 트랙 온도도 좀 더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고요. 프랙티스 3에서는 누가 빨랐나? 르클레가 빨라요. 르클레가 딴 건 몰라도 빠르게 적응해서 숏런에서 기록을 내는 것만큼은 진짜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금요일을 날렸는데 토요일에 오자마자 2위, 상당히 놀랐고요. 해밀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상당히 기록이 좋았어요. 그래서 페라리가 2, 4위를 하면서 맥라렌, 메르세데스, 레드불과 폴포지션 경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했었죠. 반면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는 하스, 자우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고가 좀 있었죠. 피아스트리가 기록이 이렇게 안 좋은 영향 중에 하나는 역시 초반에 워로브 챔피언에 한번 쿡항, 주로 이제 뒤에 충격 먼저 주면서 부딪혔던 상황이 있었고, 프론트윙 손상됐고, 그래서 서행을 해서 돌아옵니다. 이게 차가 멈춰야 될 정도로 부서졌냐면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꽤 서행을 하면서 들어와요. 시속 80km 정도로 핀레인 지나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주행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피아스트리가 챔피언에 여러 파편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미끄러운 13, 14번 복합 코너를 지나다가 후켄버그죠? 스핀을 하면서 다비드 발세치의 비명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 엄청난 비명을. 그렇죠. 사고를 눈앞에서 보면 누구나 그럴 겁니다. 정말 위험한 장면인데요. 물론 진행 방향은 파편이 그쪽으로 날아온 방향이 아니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었고요. 하필 라이브로 거기서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눈앞에서 풀 브레이킹에서 그 스키드 음을 내면서 스핀을 한 거예요. 후켄버그가. 그러면서 프론트윙도 긁고 리어윙도 긁고, 그러면 리어윙도 망가지고 프론트윙도 망가지고 했었죠.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프랙티스 3에서의 기록은 노리스, 르클레, 러셀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해밀턴, 베르스타펜도 많이 뒤져 있지 않는 상태였고, 알론소가 꾸준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꾸준한 강세는 레이스까지 이어집니다.
에스턴 마틴과 알론소는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스크럽 타이어를 만들어 놓은 작업과 잔여 타이어가 이거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타이어 조합은 흔하지 않아요. 퀄리파잉에 이게 소프트를 3개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여기 2세트를 가져간 용자 에스턴 마틴 있죠. 미디엄 3세트.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알론소는 이 3세트 다 썼죠. 다 씁니다. 자, 이거 퀄리파잉에 다 써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여기 하드 타이어는 다 스크럽 타이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레이스에서 하드가 웜업이 덜 돼가지고 고전하는 상황을 피하자. 실제로 이 웜업 해놓은 타이어들은 피트 빠져나올 때 아웃랩에 속도 손해가 거의 없었어요. 좋은 거죠. 그러나 이 새 타이어를 꺼낼 때는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상한 타이어 조합들이 좀 있었는데 퀄리파잉 Q1이 치러집니다. 일단 기온과 트랙 온도 모두 금요일보다 높고요. 의외의 탈락자 속출했죠. 중요한 거는 이 세션에서는 기록 차이가 일단 가슬리는 좀 그렇다 치고 여기 와도 0.7초가 안 되잖아요. 1위와 0.7초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캐나다가 원래 기록 차이가 적게 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1위와 0.7초 차인데 Q1 탈락, 그것도 19위. 어마어마한 접전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프랑코 콜라핀토부터 쭉 와가지고 여기까지 0.3초 차이가 안 돼요. 12위와 19위 0.3초 차이가 안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접전이었고, 그래서 최근 잘 나가던 가슬리가 Q1 탈락, 부상 복귀한 스트롤이 18위로 탈락, 리암 로슨 P1, P2 아주 잘했는데 빌드업 망한 거죠. 거의 이 수준이면. 그래서 탈락. 그 사인스의 탈락, 이것도 너무 타격이 큰데 특히 트랙 에볼루션 폭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 달린 기록이 최종 기록이 된 드라이버들이 아주 많았고요. 기록 향상 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행 때 아이작 하자에게 걸리죠. 아이작 하자는 결국 Q2를 지나서 Q3까지 갑니다. 그러나 사인스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걸리면서 아이작 하자에게 사인스가 랩을 포기했다라고 팀 라디오에서 알려줬다고 하죠. 그러나 사인스는 포기하지 않은 상태였고 기록이 향상되는 중이었고 아이작 하자 때문에 망했고 아이작 하자에게는 3그리드의 그리드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사인스는 사인스대로 Q2에 못 가서 망했고요. 아이작 하자도 3그리드 페널티로 손해를 보는데 어쨌든 아이작 하자는 Q3까지 가요. 3그리드 페널티 받았는데도 사인스보다 한참 앞에서 출발하죠. 과연 이것은 정당한 페널티인가? 라고 묻는 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룰은 그렇게 작용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역시 분전하던 보톨레토가 단 1000분의 7초 차로 Q2 진출에 실패합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Q2에서 베어먼과 오콘은 새 소프트가 없었어요. 소프트 타이어를 4세트를 가지고 퀄리파잉에 맞는데 Q1에 4세트가 아니지 3세트죠. 3세트였죠. 앞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3세트 4세트 맞네요. 죄송합니다. 4세트 맞고요. 뭐하냐 자 4세트 맞는데 Q1에 3세트를 썼어요. 3세트를 써서 새 소프트가 한 세트밖에 안 남았는데 그건 Q3 전용 타이어라 Q1, Q2에 못 쓰죠. 즉 새 타이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후퇴를 해요. 그래서 요 베어먼과 오콘의 기록은 뭐 최상위권과 비교할 기록은 아니고 후켄버그가 비교를 하면은 0.6초 차이 정도로 또 13위 정상적인 주행한 드라이버 중에 최하위가 됐죠. 그리고 콜라핀토와 츠노다 유키가 또 탈락을 하게 됩니다. 츠노다 유키는 아까 페널티 있었죠. 그리고 Q3 마지막 접전에서는 또 의외의 결과가 펼쳐지는데 Q1, Q2에서도 미디엄을 쓰는 드라이버가 많았지만 Q3의 결전병기로 미디엄 타이어를 투입한 드라이버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 중에 러셀, 베르스타펜, 안토넬리 그리고 알론소가 미디엄 타이어로 아주 좋은 기록을 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밀턴은 그 아쉬움을 좀 드러내긴 했어요. 우리가 미디엄 타이어를 좀 더 아끼고 프랙티스 때 소프트를 소모를 해가지고 퀄리파잉에 미디엄을 쓰는 건 어땠을까? 이 전략을 우리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생각하자는 거죠. 아쉽긴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그래서 미디엄으로 페라리가 잘 됐을까에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기는 하지만 생각은 해봤어야죠. 자, 그런 정도고요. 러셀이 처음으로 이제 폴 포지션을 차지했고 베르스타펜과 접전이기는 했지만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큰 차이로 러셀이 베르스타펜을 앞섰고 피아스트리가 3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고 실수가 많았던 노리스가 7위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드라이버들도 실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르클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랩에 아이작 하자를 만났죠.
근데 이번에는 그 사인스 경우와는 다르게 코너를 6번 코너를 지난 다음이었어요. 아이자카. 사인스 때는 아이자카자가 아예 6번 코너 브레이킹 존에서 사인스를 방해했고 르클레 때는 그래도 좀 가 있었어요. 대신에 더티에어를 만들고 갔죠. 6번 7번 지나가면서 정확히 아이자카자의 더티에어 속으로 들어간 르클레가 흔들리죠. 그 전까지 보라색 행진을 하고 있었다는 거. 미니 섹터도 대부분 보라색이었다는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르클레는 만약에 내가 아이자카자에게 붙잡히지 않았다면 폴 포지션을 땄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이건 아니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퀄리파잉에서 러셀과 베르스타펜의 텔레메트리라고 하지만 사실 GPS 데이터를 분석을 하자면 초반에는 이게 베르스타펜이 기준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게 빠른 거고요. 러셀이 좀 뒤졌죠. 특히 1번, 2번 코너 여기에서 1번 코너 브레이킹에서 거리가 확 벌어집니다. 1번 코너 브레이킹에서 이만큼 벌어진 거죠. 그리고 러셀이 가속을 빨리 해서 따라붙기는 하지만 한계가 좀 있고요. 이거를 6, 7번, 8, 9번 지나면서 회복하더니 10, 11에서 다 따라왔어요. 10, 11이면 어디냐? 여기 스타트 지나가지고 여기서 돌아와서 여기가 3, 4 여기가 5번, 6, 7번, 여기가 8, 9번. 여기쯤 와야 이제 따라붙는 거죠. 특히 8, 9번 전에는 베르스타펜이 8, 9번 공략하면서 중간에 약간 주저하는 듯한. 주저하는 건 그냥 안 좋은 거죠.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데 주저했어. 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해를 받고 그 다음 마지막 코너에서도 들어갈 때는 베르스타펜이 이득을 얻었지만 빠져나올 때 러셀의 그래프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시간차입니다. 가속을 할 때 더 좋은 차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계속 밀어붙였던 러셀이 베르스타펜을 넘어갔고요. 폴 똑같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퀄리파잉 주요 지표 후루룩 넘어가면 일단 맥라렌부터 보겠습니다. 자, 맥라렌부터 보면요. 피아스트리가 섹터 3 1위 그리고 노리스는 섹터 1에서만 피아스트리보다 빨랐습니다. 두 드라이버의 셋업이 어느 정도는 셋업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프론트 서스펜션 레이아웃이 살짝 다른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차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피아스트리가 안정적이었던 반면 노리스가 느렸다고 아무도 안 했어요. 불안했다. 불안해서 실수가 잦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좋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프론트가 잡히고 리어가 느슨한 차에 적응을 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페라리입니다. 페라리는 탑스피드 상당히 빠른 편이었고요. 스피드 트랙 기록이 좋죠. 그 르클레의 순위가 이상하게 186이라는 이상한 짝짝꿍이 나온 이유를 좀 설명하자면, 여기까지는 아이자카자에게 방해를 받기 전에, 퍼플. 모드는 아니고 많은 미니 섹터에서 보라색을 찍으면서 기록을 향상시켰는데 바로 이 섹터 2 시작하자마자 막혔죠. 그러면서 섹터 2, 3 기록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르클레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해밀턴이 실제로 섹터 2에서 좋았던 걸 생각하면 르클레도 섹터 2에서 더 좋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걸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이자카자에게 막히지 않았다면 과연 르클레는 폴을 땄을 것인가? 그러면 레이스는 어떻게 흘러갔을 것인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시계는 원래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계는 돌릴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은 안 돌아가죠. 그리고 레드불 오랜만에 츠노다가 탑10 근처에 왔고요. DRS 효율과 최고 속도에 투자를 한 셋업이라는 것을 스피드 트랩 1, 2위를 두 명이 독점했다는 데서 동접 아니고요. 갑자기 온라인 게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독점을 했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고 베르스타펜은 섹터 3가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히 약점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르세데스인데요. 러셀은 그냥 다 빨랐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안토넬리하고 비교하더라도 러셀의 스피드 트랩 기록이 너무 느리죠. 스피드 트랩에서 빨리 달리는데 투자를 안 한 셋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에스턴 마틴은 준수한 탑스피드와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성능에 들어가고 공격학적으로는 이몰라 이후 좋아졌다는 얘기 노래를 불렀는데요. 스트롤은 스피드 트랩 말고는 제대로 된 기록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알론소 혼자 안정적으로 분전을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스트롤에 대해서 이 퀄리파잉 끝나고도 비난이 많아지니까 감싸고 나온 드라이버가 있었죠. 사실은 전에도 한번 있었는데 에스테반 오콘이 스트롤 그렇게 의욕 없는 거 아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의욕에 넘치는 드라이버고 단지 지금 상황에서 좀 그렇게 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얘기도 있었죠. 이것은 에밀리아 로마니아 그랑프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마이애미였던 것도 같고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다 같이 트럭에 타고 드라이버 퍼레이드를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마이애미는 아니죠. 거기는 레고. 어쨌든 트럭에 타고 트랙을 빙글 돌면서 관객들에게 인사하면서 인터뷰도 하는 그 트럭에서 스트롤만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짝짝짝짝 서 있는데 2명, 3명, 4명씩 짝을 짓기도 하고 했는데 스트롤만 혼자 구석에 혼자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콘이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걸 발견하고는 스트롤한테 가서 스트롤 팀을 만들어줬죠. 스트롤과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했던 오콘. 생각보다 소외받는 사람을 챙겨줄 가능성이 있는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죠. 네, 오콘 자신이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스트롤은 다이아몬드 수저지만 그 외로움을 당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알지 않을까. 그러면서 스트롤을 많이 변호를 해주고 있는 오콘입니다. 요새 기자회견에 자주 오콘이 스트롤 변호를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콜라핀토. 일단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슬리가 아쉽지만 우리 긍정 채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저는 긍정적이지 않은 거 합니다. 여러분은 하면 안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방송은 독재 국가입니다. 민주국가 아니고 방장이 왕이죠. 왕. 그것도 입헌군주 아니고 절대군주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메모장에 민주주의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슬리를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잘했잖아요. 여태까지. 한번 좀 미끄러질 수도 있지. 그런데 콜라핀토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했지만 지난 스페인에서 가능성이 있었는데 차의 문제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랬는데 프랑코 콜라핀토가 이번엔 진짜 잘했습니다. 잘하긴 잘했는데 무서운 게 사실 하나 있었어요. 뭐가 무섭냐? 요거요. 이게 왜 19위지? 그렇습니다. 알핀이 요새 로우 드래그로 재미를 보는 막 그런 게 있었지만 로우 드래그로 재미를 보는 건 또 고속 코너가 많은 서킷에 고속 코너 공략 성능이 좋은 걸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긴 그딴 것도 없잖아요. 죽두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셋업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탑스피드 안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레이스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차란 기차마다 걸렸을 때 대부분 어려워하지만 특히 못 빠져나오던 친구 콜라핀토. 무슨 F1에서 기차 빠져나온 경험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아무나 하면 죽습니다. 그 스턴트맨이나 연습된 사람들이 뛰어내려요. 기차에서도. 그러니까 F1 트레인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무나 나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 어떤 노하우와 막 이런 게 필요한데 심지어 탑스피드도 느려. 다 같이 DRS 열고 달릴 때 불리하다는 얘기죠. 이게 DRS 열었을 때 19위라는 거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게 좀 작용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노포인트 레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하스인데요. 200번째 그랑프리였습니다. 그런데 퀄리파잉이 암울했죠. Q1에 새 소프트 다 쓰고 Q2에 우울한데 자 20등이 여기 있고요. 17등 여기 있습니다. 하스도 기차를 빠져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오콘은 타이어 전략을 전공법의 전략과 변칙 전략이 있다면 전공이 부드러운 타이어로 먼저 시작하는 거 4파의 비정상적인 도박적인 전략이 하드로 출발하는 거라면 그 하드로 출발해서 대이득을 본 드라이버가 오콘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그 잘한 부분을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운도 따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음은 아이작 하자와 리암 로슨입니다. 로슨이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지는 조금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프랙티스에서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퀄리파잉에서 물론 기록 차이가 크진 않다고는 하지만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기록들을 내줬고요. 그리고 탑스피드도 느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 리암 로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작 하자의 경우에 섹터 3가 아주 좋았죠. 전체 8위. 섹터 3라 함은 10번 코너 잘 돌고 가속 잘한 다음에 13, 14번 잘 빠져나오면 섹터 3 강한 겁니다. 요런 거는 상당히 희망적인데 결과적으로는 3그리드 페널티 때문에 좀 중위권에서 출발하면서 기차놀이에 계속 희생양이 되고 말았어요. 다음 윌리엄스입니다. 재앙이었죠. 사인스가 아이작 하자에게 막히면서 Q2 진출도 못하는 Q3 진출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인스가 Q3 갔으면 알본이 떨어졌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인스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인 기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자우버인데요. 자우버는 후켄버그가 Q2 진출해서 14위까지 갔고 가브리엘 보톨레토는 16위로 Q1 탈락.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얘기한 팀들, 이 중하위권 팀들이 모두 스피드 트랩에서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 서로 느리니까 더더욱이나 그 기차가 느려가지고 레이스 중반에, 초중반에 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 기차 놀이만 하면 다들 특히 그 기차가 흩어지지 않고 계속 줄지어 달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퀄리파잉 최고 기록 비교나 뭐 이런 거는 일단 그냥 넘어가고 요것만 보고 가죠. 스피드 트랙 기록. 스피드 트랙 기록에서 누가 가장 빨랐냐? 레드불이요. 네, 누가 봐도 레드불이 가장 빠르죠. 가장 느린 팀은 하스와 알핀입니다. 레이싱 불스도 별반 차이였고요. 그 다음에 후켄버그, 보톨레토, 사인스도 비슷한데 재밌는 건 러셀도 그 비슷한 동네예요. 그러나 안 섞이면 되죠. 러셀은 안 섞이면 됩니다. 이게 뭐냐, 그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막 있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밑에가 까마귀라는 건 아니고 러셀은 그 느린 차랑 안 겹치면 돼요. 클린에어 맨 앞에서 어차피 앞에 차 없는데 깨끗하게 그냥 나 잘 달리면 돼. 그러면 뒤에 차들이 더티어 때문에 힘들겠지. 그런데 여기는 누군가 뒤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차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던 중하위권 차들이 됐습니다. 그래프가 아주 극단적인데 하이 다운포스로 쭉 밀어붙인 러셀 대성공. 재밌죠? 공격학적 효율이 높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드래그는 적고 고속 코너에서 유리하고, 그게 레드불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코너래. 14번 뿐만 아니라 10번 코너나 이런 가속을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하이다운 포스로 간 차들이 유리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당수의 팀들이, 중하위권 팀들이 낮은 공격학적 효율에 다 몰려있어요. 슬프지만 이도저도 아닌 중립적인 팀들, 사실 여기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발전 방향을 잘 잡아내갈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거죠. 여기 있으면 참 힘들거든요. 아니면 이런 데 있어도 힘들어요. 이런 데도 힘든데 요런 데도 힘들고. 그런데 가운데 있는 거는 그나마 개선의 여지는 있다. 개선이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여지가 있다 그랬지. 자, 빌드업 후딱후딱 봐볼까요? 자, 프랙티스 1에서 프랙티스 2로 갈 때는 대부분 무난한 빌드업들을 보여줬고요. 문제는 프랙티스 3로 갈 때 상당수의 드라이버들이 기록이 향상되지 않거나 오히려 느려졌어요. 이거는 트랙 에볼루션이 쭉 달려야 이어지는데 밤새 놀았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면 느려지죠. 예, 이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츠노다 뒤로 정말 많이 갔고요. 해밀턴, 베르스타펜, 그리고 콜라핀토를 빼면 P2에서 P3로 갈 때 나아진 드라이버들이 많지 않다. 그런데 P3에서 Q1으로 갈 때는 더더욱 난리 법석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흰색이 앞에 있는 차들이 많죠. 자, 그게 누구냐? 세볼까요? 우선 피아스트리는 향상됐고, 노리스 조금이지만 흰색 앞에 있고요. 하나, 르클레, 여기는 거의 같은 기록입니다. 봐주죠. 러셀, 안토넬리, 다음 여기까지군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자, 그래서 4명이나 흰색이, 그러니까 프랙티스 3 기록이 더 좋았고요. 그 상승폭이 대부분 크지 않은 드라이버들 많았습니다. 그 Q1에서 Q2로 갈 때, 여기도 중요하다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뭔가 건너뛴 것 같다. P3에서 Q1. 네, 그렇죠. P3에서 Q1을 했죠, 지금. Q1에서 Q2. Q1에서 Q2로 갈 때는 러셀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오콘이 후진이 제일 많았는데 여기는 새 타이어가 없었어요. 이 두 명만. 새 타이어가 없다는 거 감안하고 봐야지 되고, 그럴 생각하면 그렇게 나쁜 페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것보단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이 향상되는 차들에 비해서는 별로 였고요. 마지막 Q2에서 Q3 갈 때 눈에 띄게 향상된 드라이버가 4명 정도 보입니다. 안토넬리와 러셀. 그래서 1, 4그리드 차지하고요. 그다음 피아스트리 3그리드 차지하고요. 베르스타펜 2그리드 차지하죠. 즉 빌드업을 해가면서 Q2에서 Q3로 갈 때 이 소매 속에 숨겨놨던 스피드를 많이 꺼낼 수 있었던 차들이 상위를 차지한 거죠. 빌드업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잘 보여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퀄리파잉 배틀, 저기 초록색, 지금 0인 드라이버가 딱 2명 있습니다. 츠노다, 여긴 8경기죠. 스트롤 10경기, 알론소가 앞서 있습니다. 베르스타펜과 알론소는 팀메이트를 압도하고 있다. 4637까지도 어느 정도는 뭔가 맞춰준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노리스나 해밀턴도 피아스리 르클레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고, 베어먼 오콘은 왜 숫자를 안 고쳤을까요? 이거 5-5일 텐데. 어쨌든 아니다 이거 한번 취소가 있구나. 죄송합니다. 아이작 카즈와 로스는 7대1로 차이가 좀 나고요. 알본 사인스, 후켄버그, 보톨레토도 6대4면 비슷한 수준이죠. 그리고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팀메이트 퀄리파잉 배틀의 평균 기록을 비교해보면 0.1초 정도, 0.3초 되기 전까지는 그나마 참아줄 수 있는 거라고 해서 그냥 흰색으로 썼고요. 르클레 해밀턴도 격차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치노다 베르스타펜은 1초 넘어가겠어요. 요거 좀 타격 있죠. 타격 좀 있습니다. 와, 이거 그 단일 그랑프리 1초라거나 합계 1초 아니고요. 평균 1초입니다. 아, 이거는 페레즈나 옛날에 그냥 잘리기 전에 가슬리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평균 1초는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하기도 힘든 수준으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다음 러셀과 안토넬리 생각보다 차이가 크죠. 안토넬리가 또 최근에 부진했던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트롤도 빨간색 찍었습니다. 알론소가 0.615초가 빠른데요. 0.6을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가슬리와 콜라핀토, 가슬리가 그래도 좀 많이 앞서 있고 아이작 카자도 많이 앞서 있고요. 오콘, 알본, 후켄버그 조금씩 앞서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죠? 숨도 안 쉬고. 자, 레이스를 앞둔 잔여 타이어 상황입니다. 일단 하드 타이어를 다 두 세트씩 가지고 있고 저기 사용한 테두리가 점선으로 희미하게 나와 있는 게 사용한 타이어예요. C4 하드 타이어가 새 타이어가 아닌 타이어들도 사실 스크럽 타이어 만든 것 뿐이에요. 진짜로 두세 랩도 안 달린 타이어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 타이어라고 보면 됩니다. 미디엄 같은 경우에는 퀄리파잉에서 소모를 한 팀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 메르세데스, 그 다음에 베르스타펜도 소모를 했고요. 알론소도 소모를 했습니다. 콜라핀토도 소모를 했죠. 알본도 소모를 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소모한 드라이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드라이버들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하게 표시한 거는 새 타이어, 점선으로 희미하게 테두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건 사용한 타이어입니다. 그 새 타이어를 C6를 얼마나 남겨놨느냐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이스에서 안 쓸 거잖아요. 어차피 안 쓸 거잖아, 저 C6. 그래서 저거는 대안에 없고요. 그 잔여 예상 타이어 전략에는 소프트 하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선택한 팀 드라이버는 없었습니다. 미디엄으로 출발해서 미디엄 하드냐 미디엄 하드 미디엄이냐, 저거는 잔여 타이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원스탑도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여기에서 본 원스탑은 미디엄으로 스타트 해가지고 나중에 하드로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레이스에서 성공한 원스탑은 하드로 출발해서 미디엄으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렐리는 좀 예상이 빗나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피렐리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좀 빗나간 느낌 있다는 거고요. 스타트에서 그래도 하드 타이어의 손해가 상당히 적죠. 첫 코너가 가깝기 때문에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강우 확률 0. 그리고 핀레인에서 소모하는 시간이 19초라는 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긴 서킷 한 28초 걸리거든요. 핀레인에서 오래 걸린다 그러면 왠지 피스탑하기 꺼려지잖아요. 19초? 짧은 편이라고? 매우 짧은 편이라고? 그러면 뭔가 피스타 한 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작 카자와 유키 츠노다가 그리드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물론 가슬리와 로슨도 피트 스타트에 말하자면 그리드 페널티를 받은 건데 그 두 명은 퀄리파잉 끝나고 어차피 우리가 맨 뒤에 그리드니까 맨 뒤에 그리드 뒤에 물론 츠노다가 오겠지만 어쨌든 우리 파워 유닛 교체하고 새 마음으로 셋업도 건드리고 새 마음으로 출전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둘은 어떤가? 일단 츠노다입니다. 츠노다는 프랙티스 3에 피아스트리를 추월하면서 페널티가 나왔는데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레드 플렉 상황에서 추월한 것 때문에 조사를 받았던 보톨레토가 페널티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톨레토는 레드 플렉이 나오기 직전에 빠른 속도로 그 설명에서는 시속 3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행하면서 길을 비켜주던 배어머니였나? 차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레드 플렉이 나왔다는 걸 인지하고 급격하게 속도를 줄일 때까지 0.6초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가능한 빨리 속도를 줄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상 빨리 속도를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줄였는데, 원래 속도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한 대는 시속 100km도 안 되게 서행을 하고 있고 한 대는 시속 300km 넘게 달리고 있으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게 추월이 되어버린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튜어드들 꽉 막히지 않았죠. 네, 페널티를 안 줍니다. 그리고 츠노다가 들어갔는데 츠노다는 얘기가 좀 달랐죠. 왜냐하면 레드 플렉이 나왔을 때 상당한 거리에서 피아스트리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피아스트리 근처로 갔을 때 차에서 떨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데브리, 파편들이 뒤로 날리고 있어서 위험하다
위험하다라고 판단해서 츠노다가 선택한 것은 시속 81km로 지나가고 있는 피아스트리 옆으로 시속 170km 이상의 속도로 추월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더 안전한 방향이었다고 츠노다는 판단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거 모나코에서 우리가 들었던 거랑 상당히 비슷하죠. 네. 물론 차이가 있다면 피아스트리의 차에서 파편이 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진짜 그 방구차 뒤에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감안을 해줄 수는 있지만, 자기 판단으로 차의 문제로 서행하는 차니까 내가 넘어가도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시속 81km로 달리는 차를 움직이기 힘든 차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 좀 무리다. 그러면 정말 그 얄짤없는 레드플렉 위반이죠. 그래서 츠노다는 10그리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베어먼의 모나코 그랑프리 사건보다는 약간의 감형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큰 위험이 있는 것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스타팅 그리드에서 러셀, 베르스타펜, 피아스트리, 안토넬리, 이렇게 그리드가 형성이 됐는데 맨 앞이 매우 재밌죠. 짜잔. 무려 F1 공홈에서 이런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기자들이 너무 이런 거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F1도 하고 있습니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재밌지 않니? 친구들아? 네, 아무 설명도 없어요. P1, P2 프론트로. 다른 그랑프리에서 안 했어요. P1, P2 누구라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폴포지션 누구하고 끝이에요, 보통. 그쵸? 하필 러셀과 베르스타펜이에요. 그렇습니다.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일 때 안 나오잖아요, 이거. 그렇고요. 재밌는 건 지난해에도 프론트로가 이랬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레이스가 펼쳐졌는데요. 요거는 이제 팀별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라렌 드라이버들은 전략을 서로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가져갔느냐? 앞에 있는 드라이버가 부드러운 타이어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말씀을 드렸죠. 100%는 아닌데 상당히 자주 그렇게 합니다. 둘이 다른 전략으로 가면 앞에 있는 차가 부드러운 컴파운드, 그래야지 뒤에 있는 차는 어차피 변수를 기다리면서 버티는 거예요. 앞에 있는 차는 전공법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피아스트리가 미디엄 타이어로 생각보다 오래 못 갑니다. 심지어 스타트에서 안토넬리에게 자리를 빼앗겼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피아스트리의 스타트가 아주 안 좋았냐 하면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베르스타펜의 스타트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한쪽을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잘못된 쪽을 골랐달까요? 그래서 피아스트리에게는 별로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 속도를 줄여야 됐고, 반대로 오른쪽이 빈 안토넬리가 결과적으로 1번 코너에선 바깥쪽, 2번 코너에선 안쪽을 선점을 하면서 안토넬리가 피아스트리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3번 코너까지 버텨봤지만 정말 잘 뚫고 나온 안토넬리였습니다. 피아스트리가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레이스 페이스인데요. 이러쿵 저러쿵 해도 뭐가 진실인지는 몰라요. 하나 분명한 건 마이애미였나요? 마이애미에서 맥라렌과 다른 팀들의 대차가 났던 기억을 우리 돌려봐요. 그때 레이스 페이스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격차가 생기고, 야, 이거 다른 팀들이 레이스에서 이렇게 못하겠다, 뭐 그런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었는데, 스페인 이번 경기 보는 걸로는 과연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제 스페인은 원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곳이지만 다른 상위권 팀이 잘 따라가줬고, 이번에는 메르세데스가 맥라렌에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레이스 페이스. 그리고 뒤에서 출발한 맥라렌에게는 그다지 좋은 기회가 없었고요. 게다가 타이어 관리가 힘들어요. 피아스트리가 첫 피스탑을 일찍 합니다. 아까 얘기한 정상적인 투스탑 시점보다 조금 일찍 한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하드 타이어로 오래 가야죠. 그리고 마지막도 하드 타이어가 될 텐데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런데 노리스는 처음에 하드 스타트를 해서 관리가 잘 됐죠. 생각보다 관리가 잘 됐습니다. 랩 타임은 불만이지만 관리 잘 된 건 맞고, 그래서 상당히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점에 미디엄으로 바꿉니다. 이 두 번째도 하드로 출발했으면 두 번째 타이어를 미디엄으로 쓰는 게 정배입니다. 하드 미디엄 있어요. 있지만 하드 미디엄 하드가 훨씬 많습니다. 하드 미디엄은 르클레가 했죠. 자, 하드 미디엄 하드를 하면서 노리스가 이 스틴트도 이 스틴트지만 이 마지막 스틴트에 맹위를 떨치게 됩니다. 여기서도 미디엄으로 따라가고 약간의 수명 차이가 있는 이 하드 타이어로 피아스트리를 강력하게 압박을 하죠. 그리고 두 드라이버는 마지막 랩을 얼마 안 남기고, 사실은 안토넬리를 막 이렇게 피아스트리가 공략하냐 마냐 하고 있는 시점에 노리스가 뒤에서 나타나면서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의 배틀로 변모가 되죠. 그러면서 부딪혔습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노리스가 본인도 얘기했지만 잘못했죠. 이거 온보드에서 노리스가 피아스트리의 그냥 뒤에 있었어요. 뒤입니다. 옆뒤도 아니고 그냥 뒤에요. 차에 겹친 구간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부딪힌 거라 피아스트리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고, 문제 중에 하나는 자, 노리스의 주행에 조금은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10번 코너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13번 코너까지 향하는 그 백스트레이트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달리죠, 피아스트리와. 그런데 거기에서 애초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미리 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피아스트리 뒤에서 슬립스트림을 쓰면 또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어차피 13, 14에서 추월이 어렵다면요. 그런데 10번 코너에서 일단 추월 라인으로 파고들어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보려고 한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 근데 그건 할만했어요. 10번 코너 빠져나올 때 아무래도 레이트 브레이킹에서 안쪽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넓게 돌고 탈출이 조금 느렸죠. 대신에 피스트레이트로 갔을 때 그 일렬 직관한, 미러로 일렬 직관한 안토넬리가 그 쿨다운 룸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게 톨을 줄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뒤에서 배틀을 재밌게 보면서 누구를 끌어줄까. 그러면 빨리 오는 나보다 가까운 피아스트리를 끌어줄까요? 멀리 있는 노리스를 끌어줄까요? 자, 멀리 있는 노리스를 끌어줬죠. 그래서 노리스가 피아스트리와 나란히 달리게 됩니다. 나란한 거 가지고는 13번 코너에서 추월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선 노리스가 머리를 잘 썼어요. 나란히 달리면서 바깥쪽에 노리스가 있고 안쪽에 피아스트리가 있어요. 근데 피아스트리가 레이트 브레이킹을 할 걸 노리스는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가 바깥쪽으로 도는 속도가 빠르니까 안쪽에서 버티려면 무조건 레이트 브레이킹을 하고 13번을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4번 코너 빠져나오는 라인에서는 반대로 노리스가 이득을 얻게 되죠. 자, 그렇게 여긴 판단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번 코너에서 들어간 거 아쉽지만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었고, 톨을 받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하다가 13번에서 안쪽으로 늦게 브레이크 밟을 걸 예상하고 자기는 먼저 브레이크를 밟아서 탈출 속도를 높이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 피스트레이트에서 따라잡고 슬립스트림을 완전히 받으면서 둘 다 DRS를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아스트리도 아직 열고 있습니다. 앞서 10번 코너에서 안토넬리 뒤에서 받은 DRS 그거 아직도 쓸 수 있어요. 둘 다 쓸 수 있죠. 그런데 톨을, 공격학적 견인을 노리스가 받으니까 노리스가 빠른 거 맞아요. 다가갑니다. 그리고 1번 코너가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잖아요. 오른쪽으로 돕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웃인 아웃에, 그 아웃에 해당하는 위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노리스의 대판단 미스가 나옵니다. 대판단 미스. 그게 뭐냐면, 자, 피아스트리가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그 왼쪽 공간에 한 대 들어갈 공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노리스는 움직인 거예요. 그러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왼쪽으로 노리스가 그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었어요. 한 대 공간이 없어요. 잔디밭을 밟아야 돼. 그러면 속도에서도 문제고, 그 다음에 다시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그냥 잔디밭이 아니라 우회전을 약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곳이라 잔디밭 밟고 우회전한다고요? 시속 300km에서? 네, 열심히 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그 전에 이미 문제는 벌어졌고, 자, 그러면 또 하나 긴급조치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긴급조치로 속도를 줄이는 방법도 있었는데, 노리스는 이게 그쪽으로 지나가고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속해서 간 거예요. 경각적 견인을 받았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있어서 그걸로 계속 간 거예요. 그러나 갈 곳이 없었고 심지어 부딪혔죠. 그래서 노리스가 리타이어 했습니다. 그럼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경기 시작 전에 그 위치에서 셀피를 찍었던 니코 로스버그의 잘못인가? 아니죠. 네, 부딪힌 노리스의 100% 잘못입니다, 이건. 그러나 이제 맥라렌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 전에 조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는 팀이었다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만 모두가 심지어는 F1 각종 매체 공식 계정에서도 2011년 다 소환했죠.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2011년
버튼과 해밀턴이 캐나다에서 경기 초중반이었죠. 초중반에 그 부딪혔던 장면. 그것도 피스트레이트고 그것도 왼쪽으로 이렇게 부딪힌 거거든요. 근데 그때와 큰 차이는 뭐냐면 해밀턴과 버튼인데, 해밀턴은 앞바퀴가 들어와 있었어요. 나란히까지는 아니지만 앞바퀴가 버튼 뒷바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완전 뒤였죠. 또 하나 차이. 이번에는 드라이 컨디션이고 그때는 웻 컨디션이었고, 또 하나 그때는 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경기 초중반이었고 이번엔 종반이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달랐습니다. 드라이버들의 선택도 달랐고, 특히 노리스의 선택, 잘못된 선택이죠. 무슨 유행가 가사 제목 같다. 잘못된 선택. 자, 노리스의 잘못된 선택에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그 얘기를 안 할 거니까 이걸 좀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판정 중에서 이거는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리스가 5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5초 페널티를 받았어요. 자, 5초 페널티를 받았지만 이 노리스는 리타이어를 했으나 리타이어가 아니죠. 보면 여기 빨간색 18 써있죠. 빨간색 18포인트 써있기 때문에 클래시파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더하는 거예요. 페널티 수행하지 않고 레이스를 마친 겁니다. 클래시파이드가 됐기 때문에 90% 이상 경기를 달렸으면 클래시파이드가 돼요. 그래서 5초 페널티 받고 끝입니다. 다음 경기 그리드 페널티로 안 넘어가요. 만약에 이 사고, 그래서 노리스의 주행 랩수가 62랩이었다. 다음 경기 그리드 페널티입니다. 네, 지금 랩수가 63랩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드 페널티 없고요.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 없어요. 5초 페널티. 네, 그럴만하죠. 10초를 주기엔 좀 애매한 게 있기는 하기 때문에 5초. 네,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페널티 포인트를 안 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해외 여론, 특히 이 문제에 민감한, 페널티가 패스포트의 색깔을 보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는 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줄 이유가 없어요. 물론 뭐 그거 얘가 밴이 될 것 같으니까 안 주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거를 따지면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노리스는 페널티 포인트에 여유가 많아요. 페널티 포인트를 한번 준다 그래서 왜 다음번 경기에 영향을 주지도 않아. 왜 안 준 거지? 까먹었나? 네. 이것은 왜 안 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다 그래서 크게 피해가 가지도 않아요. 어지간한 드라이버들이 이 1, 2포인트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진짜 영국이라서 안 주는 거면은 5초 페널티를 안 줘야죠. 5초 페널티는 줬잖아요. 자, 근데 저 페널티 포인트는 왜 안 준 거지? 이상하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하다. 저의 생각이고요. 네, 그게 전 여권 색깔 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빌미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줬어요, 빌미를. 옛다 미끼. 미끼를 안 던지면 되잖아. 예, 그렇고요. 자, 다음은 해밀턴과 르클레입니다. 여기도 맥라렌과 똑같은데요. 해밀턴이 앞에서 출발하면서 미디엄 스타트, 르클레가 뒤에서 하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일단 르클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르클레는 하드 스타트를 하고 굉장히 페이스가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서 맥라렌과 메르세데스를 넘나들 수준이냐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퀄리파잉에서의 기록, 이걸 기준으로 따져보거나 예상했던 레이스 페이스, F1 공홈에서 예상했던 페이스로 기준으로 얘기하면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맥라렌, 메르세데스에 크게 뒤지지 않는 페이스를 보여줬으니까 잘한 거죠. 하드 스타트로.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피스탑 전략이 오고 갔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플랜 B, 플랜 C 이제 나오죠. 르클레는 여기서 미디엄을 끼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디엄을 끼우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엔지니어의 생각은 달랐죠. 엔지니어의 생각은 달랐고 이걸 하드를 끼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과 지금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르클레는 이 미디엄이 얼마나 나빴는지, 다른 드라이버들이 아까 피아스트리 뿐만 아니라 많은 상위권 드라이버들이 미디엄으로 초반에 개고생을 한 사실을 모르죠. 르클레는 말로 듣는 거랑 체험한 거랑 좀 많이 다른데 몰라요. 이 하드 타이어가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하드 타이어의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팀에서는 엔지니어적 관점으로 미디엄 타이어를 맨 마지막에 최소한만 사용하도록 한다라는 이 전략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 합리적인 결정,
뭐지? 마음 씀씀이를 먼저 신경 쓰는 분들을 위해 친절한 사전 설명과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혹은 뭐 나중에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죠. 단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엔지니어들은 이게 맞는데 왜 그러냐고, 나는 저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맞아.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얘기 안 하죠. 저는 말이 많으니까 그냥 진행시켜 해가지고 하드 미디엄 갑니다. 자, 하지만 감정이 풍부한 르클레는 이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해밀턴 얘기는 따로 하겠지만 해밀턴보다 앞으로 오기도 했고, 이 피아스트리와의 간격도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이제 앞에 노리스와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얘기죠. 페이스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명, 여기 리카르도 아다미 씨도 이쪽에 브라이언 보치 씨 못지않게 튀죠. 자, 해밀턴 미디엄 스타트 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5위 자리 잘 지키고 달려갑니다. 뒤에 있는 알론소와는 여유가 있죠. 자, 그리고 달려가다가 피아스트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을 때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네. 저는 카톨릭 아닙니다. 그라운드 호그, 마멋. 네. 그라운드 호그가 많은 곳이다. 가끔 로드킬이 발생한다. 누구든 돌아가면서 한 건씩 발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주인공은 1분 뒤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밀턴이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피해갔어요. 피아스트리가 피해간 게 아니라 그라운드 호그가 피아스트리의 라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가운데로 해밀턴이 그라운드 호그를 쳤고요. 그게 플로어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사체가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몰랐죠. 플로어가 구멍이 난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지금 20%포인트의 다운포스가 상실됐다 그러는데, 최소 0.5초, 심하게 보면은 0.78초 랩타임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속 300km에서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 속도에 따른 충격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아마 옆구리 쪽으로 뚫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리어가 허술해진 거죠.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해밀턴이 리어가 너무 느슨하다, 뭐가 문제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라운드 호그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0.5초라 그러면 남은 60랩 동안 30초입니다. 30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아간 거죠. 0.8초면 48초입니다. 48초.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간 손해가. 그래서 해밀턴이 이렇게 뒤로 밀려서 6등한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레이스 페이스가 좋은 거다. 이 레이스 페이스가 좋다 그러면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그 레이스에서 그러면 맥라렌을 손쉽게 따라잡고 따돌릴 정도의 페이스가 있는 것이냐, 그런 차는 없죠. 없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맥라렌과 비슷하다, 그거를 레이스 페이스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20%포인트가 날아갔으면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냥 운이 따르지 않은 겁니다. 언젠간 운이 또 따르겠죠. 네,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페이션스. 눈에 보이는 코너에 추월 시도하지 말고 참았다가 1번 코너에서 추월 시도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라운드 호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불입니다. 레드불 역시 앞에 있는 베르스타펜은 미디엄 스타트 했고요. 뒤에 있는 츠노다는 하드 스타트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원스탑. 이쯤 갔을 때는 세이프티카도 아니고 거의 레드 플래그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츠노다는 결과적으로 12위로 레이스를 마감하게 되는데, 상당 기간 이런저런 기차놀이에 끌려다니기도 했고요. 뭔가 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츠노다의 잘못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 예전 페레스의 경우와 비슷하게 스타팅 그리드가 여기가 아니었다면 뭔가 원스탑 전략으로 대박을 치면서 막 이 동네에서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레드 플래그를 준수를 잘해야겠죠. 안타깝고요.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자, 베르스타펜 스타트를 했는데 퀄리파잉에서까지 썼던 미디엄 타이어로 아무래도 타이어 관리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의 레드불의 전략. 스타트에서는 일단 그리드를 벗어나는 속도도 썩 좋지 않아가지고 러셀보다 느렸고, 안토넬리에게 살짝 위협당할 뻔했지만 피아스트리랑 배틀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큰 위협은 안 받고 2위 지킨 것까진 좋았는데, 페이스가 러셀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타이어 관리 안 돼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가자, 타이어 전략을 일찍 바꿉니다. 이것 때문에 도미노가 됐죠. 여러 팀들이 베르스타펜 뒤로 나올 순 없다 하면서 줄줄이 피스탑을 하게 되는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안토넬리는 항상 베르스타펜 뒤로 나왔고요. 여기선 뒤로 나왔고 여기는 오버컷을 시도를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어쨌든 베르스타펜은 여기서도 피스탑 타이밍을 당겼고 2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타이어 관리도 안 되고 앞차와 벌어지니까 공격적으로 일찍 피스탑을 합니다. 그럼 남들이 서둘러서 들어오다가 피스탑에서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일찍 피스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난한 2위가 됐습니다. 안토넬리가 뒤늦게 피스탑을 하고 베르스타펜을 상당히 압박을 했는데 압박만 했지 위험한 장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직접적인 추월 시도까지는 연결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베르스타펜은 무난하게 2위를 차지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셀에 대해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프로테스트가 들어갔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것은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일단 상황 설명을 먼저 하면 자, 둘이 달리고 있습니다.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달리고 있어요. 자, 두 명이 이제 서로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러셀이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서 라고 이제 베르스타펜이 주장했죠.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서 내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걸 보고 러셀은 베르스타펜이 나를 추월해서 앞으로 나갔다. 예, 규정에 위반된 거죠. 자, 이제 이런 걸 했다라고 팀 라디오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베르스타펜 입장에선 세이프티카와 거리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강한 브레이크를 밟아서 일부러 나를 앞으로 보내고 나에게 페널티를 주게 하려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했다. 네,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프로테스트를 했는데요. 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레드불의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셀이 일부러 속도를 줄여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했고 앞에 세이프티카와 10대 이상의 간격이 벌어졌고 그 다음 이 상황은 세이프티카가 상황에서 레이스가 끝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타이어 브레이크 온도를 특히 이제 급브레이크로 브레이크 온도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브레이크를 밟았다. 라는 것이 주장이었습니다. 슈르르르륵 돌아와서 이제 그럼 메르세데스 쪽의 주장은 무엇인가? 일단 언스포츠맨 라이크에 대해서는 러셀은 눈에 본 팩트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고 메르세데스는 이것에 대해서 레이스 컨트롤, 레이스 디렉터와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뿐이다. 팀 라디오로. 두 번째, 10대의 간격에 대한 거는 브레이크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브레이크 할 때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유도리 있게 봐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10대의 간격이 벌어진 또 다른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지금은 세이프티카 델타 타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세이프티카 뒤라고 해서 세이프티카 10대 간격 맞추는 거를 따른다고 델타 타임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이프티카 위반이 돼요. 그래서 델타 타임이 우입니다. 델타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텔레메트리와 같이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 30 psi였다. 이게 브레이크 치고는 살살 밟은 거예요. 러셀이 밟은 게 뒤에 있는 베르스타펜이 빨랐기 때문에 이게 강하게 밟은 것으로 보인 것이지 사실 강하게 밟지 않았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나를 보고 오른쪽에 있는 베르스타펜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일부러 베르스타펜을 보낼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뒤에 차가 있는지 보고 밟아야지 안 그러면 브레이크 테스트로 뒤에 차와 부딪힐 수도 있으므로 바로 뒤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 브레이크 온도를 올리는 작업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드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제 중간에 이제 레이스 디렉터도 와서 얘기했고, 아까 얘기한 러셀이 했던 작업은 통상적으로 맨 앞에 달리는 차들이 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런 작업상에서 10대 이상 간격으로 벌어지는 일은 종종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작업을 하는 순간 자체에 대해서는 그걸로 문제 삼지 않는다. 이제 이후에 따라잡으면 된다는 거죠, 바로. 그리고 또 뭐였느냐, 아까 얘기한 델타 타임도 우위에 있는 거고 브레이크도 세게 밟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레이스 디렉터가 보기에는 양쪽 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어서 우리가 노트도 하지 않았다. 스튜어드에게 너희들은 이걸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일이 아니다. 양쪽 다 있을 수 있는 일들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노퍼더 액션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사실이 그렇게 된 거고,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부분은 여기는 별로 없어 보여요. 이거는 얘기해봤자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제 뇌피셜, 재미있는 부분을 뇌피셜로 좀 풀어보자면, 과연 레드불은 이 프로테스트가
될 줄 알고 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아마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토도 재미있는 뇌피셜을 했죠. 이 프로테스트에 베르스타펜은 반대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르스타펜은 이거 시비 거는 거에 반대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팀에서 바로 이전 경기에 레이스 컨트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스가 있었잖아요. 팀에서. 그러면 팀에서 우리 드라이버를 보호하고 우리 드라이버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라는 확실한 액션, 이런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이거 돈 쓰는 거예요. 이 프로테스트를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증거 자료, 그러니까 프로테스트가 진행되기 위한 이전에 없었던 증거 자료 제출도 해야지. 그 다음에 디파짓, 그 돈을 일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테스트가 받아들여지면 그 걸었던 돈을 가져가는데, 프로테스트가 이번처럼 안 받아들여지면 FIA가 먹는 거예요. 그 돈은. 돈 걸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돈 걸고 하는 건데, 사람은 돈을 쓴다는 건 마음을 쓴다는 거죠. 마음을 쓰지 않으면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썼다면 마음을 쓴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드라이버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그 뇌피셜이 맞다면, 사실은 모르죠. 진짜 사실은 모르지만 뇌피셜이 맞다면 그런 행동을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팀에서 해줬고요. 자, 다음은 메르세데스입니다. 일단 러셀 스타트 좋았고요. 이후에 큰 위협 안 받았죠. 큰 위협을 받을 건 경기 끝나고 그 프로테스트 레드불에서 들어온 거 말고는 사실상 위협이 없었습니다. 러셀이야말로 만약에 강점기가 온다. 아직 누군가의 강점기라고 얘기할 만한 시대는 오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강점기가 올 때 그게 러셀 강점기가 되면 되게 재미없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 1등으로 나서면 뭔가 큰 난리법석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 순위 안 바뀌는 종류의 친구들이 있을 때 그놈의 강점기가 생기거든요. 그런 종류의 친구야, 내가 보기에. 러셀도 야, 쟤는 진짜 그 천재지변이 벌어지지 않으면 1등으로 나서고 차가 받쳐주면은 절대 안 뺏기겠구나. 그 예전에 해밀턴 메르세데스 강점기 때, 해밀턴이 1등으로 나섰을 때 그 느낌, 우리 10년 전에 F1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건 뒤에서 무슨 용을 써도 안 된다. 진짜 레드 플렉밖에 없다. 거의 다 이 수준이거든요. 그게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러셀도 극과구나. 위험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은 드라이버란 뜻입니다. 칭찬이에요. 칭찬. 네. 제일 재미없게 하는 1등 하는 드라이버가 제일 잘하는 드라이버입니다. 세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배틀 하는 것만 찾아보셔서 그렇지 독주할 때 개 재미없습니다. 진짜 재미없어요. 네. 잘하는 드라이버 슈마워도 슈마워잖아요. 90승 중에 절반은 진짜 개 재미없는 경기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게 잘하는 거죠. 네. 그렇고요. 지금 넘어가면 안 되지. 너무 재미없다는 얘기하면서 넘어갈 뻔. 지금 러셀 중요하고 주인공인데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안토넬리입니다. 안토넬리는 퀄리파잉에서 4그리드를 따낸 것도 잘했지만 스타트 너무 잘했습니다. 앞에가 이 스타트와 첫 코너에서 잘한다는, 요즘도 잘한다는 러셀, 베르스타펜, 피아스트리 3명이에요. 심지어 피아스트리는 챔피언십 선두잖아요. 뭐 빠지는 데가 있어서 좀 단점이 보인다 이런 거 별로 없으시죠? 팬 여러분 중에 피아스트리의 눈에 띄는 단점 꼽아봐라 하면 자신있게 하나 외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피아스트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쉽지 않죠. 그거를 제친 거죠. 물론 피아스트리가 조금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안토넬리가 그걸 18살 친구가 뚫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바라보는 게 피아스트리가 아니라 이제 베르스타펜이 됐죠. 그리고 베르스타펜이 먼저 피스탑을 가져갔을 때 안토넬리가 오버컷을 하기에는 좀 무리였어요. 처음에는 무리였습니다. 간격도 좀 있었고, 그래서 피스탑을 하고 당연히 베르스타펜 뒤에서 달리게 됩니다. 먼저 피스탑을 못했기 때문에 뒤로 들어갔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 때문에 베르스타펜이 두 번째 피스탑을 일찍 했을 수도 있어요. 안토넬리가 따라오는 거에 약간 두려움을 느껴서 먼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쫓아가고 있었죠, 안토넬리가. 여기에서 요거는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다른 세계선이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안토넬리가 그 베르스타펜 피스탑하고 바로 피스탑을 다음 랩에 하면서 핏 레인을 빠져나올 때까지는 앞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빠져나오고 보니 베르스타펜이 앞서가는 구도가 되었죠. 이거를 러셀 정도까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첫 두 번째 타이어를 이 안토넬리가 첫 번째 타이어는 이게 두 번째지. 두 번째 타이어는 러셀이 먼저 바꿨는데 이 안토넬리는 이 타이어를 더 먼저 교체를 합니다. 이거를 러셀 랩 다음 정도에 바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물론 더 뒤로 갈 수는 있는데 피아스트리보다만 앞으로 나오게 하면 결국은 쫓아가서 베르스타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베르스타펜이 피스탑을 일찍 해서요. 결과적으로는 안토넬리가 이거 베르스타펜 압박하다가 자기 타이어가 먼저 끝났죠. 그러면서 맥라렌 두 드라이버에게 요 세이프티카 직전에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만약에 그 오버컷 한 랩 바로 뒤에 들어가서 앞으로 나가는 게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저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좀 아쉬워 보이는 거라서 네, 만약에 이거 늦게 했으면 어땠을까? 피아스트리보다만 앞에 나올 때쯤, 그게 언제인지는 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요. 일단은 이때는 피아스트리와 간격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었어요. 이게 들어갈 이유가 많지 않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토넬리는 맥라렌에게 추월당할 뻔했죠. 솔직히 이거 사고 안 나고 노리스가 피아스트리를 추월했다면 안토넬리가 첫 포디엄 못 갔을 수도 있어요. 못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리스의 페이스가 저때 장난 아니었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다음은 에스턴 마틴입니다. 우리 에스테반 오콘이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는 랜스 스트롤은 스타트에서 조금 뒤로 밀렸지만 첫 피스탑을 아주 늦게 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첫 피스탑을 늦게 하는 하드 타이어로 오래 가는 전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순위가 지켜져야지 되죠. 자, 순위를 못 지키면은 이게 오래오래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미리 다 까먹은 셈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다.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여기 스트롤은 투스탑이거든요. 여기 피스탑입니다. 첫 피스탑 오래 간 거 아니고요. 그냥 피스탑을 한 겁니다. 피스탑은 했는데 느렸네. 이 미디엄이 일로 와야 되고 여기 하드입니다. 그래서 하드, 소프트, 하드, 미디엄, 하드예요. 이게 미디엄이 오고 이게 하드네. 잘못됐고요. 하지만 투스탑을 했는데도 느렸다. 결론은 똑같아요. 느리면 뭐 전략이고 뭐고 답이 없는 거죠. 자, 느렸다. 스트롤은 느렸다. 그냥 뒤에서 달렸다. 그거밖에 답이 없고, 재밌는 건 이제 알론소입니다. 알론소는 이 미디엄 타이어 역시 다른 드라이버 못지않게 관리가 힘들었고 피스탑을 일찍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8위까지 떨어집니다. 이러면 굉장히 크게 난리 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앞에 애들이 피스탑하면 줄줄이 그냥 올라가죠. 추월을 별로 안 해도 쭉쭉쭉 올라갑니다. 즉 그냥 조금 일찍 피스탑을 했을 뿐 쭉쭉쭉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달리게 되고, 나중에 투스탑제를 하고 나서도 타이어가 거의 끝난 드라이버들을 손쉽게 추월해가지고 쭉쭉쭉 올라서 8위, 그리고 노리스 리타이어한 다음에 7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알론소는 올 시즌 최고 성적을 냈고, 이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이게 속도가 된다는 거죠. 뒤에서 못 올라온다는 게 속도가 안 난다는 거고요. 스트롤은 전반적으로 오늘 이번 홈그랑프리가 꽝이었지만 알론소의 페이스는 최상위권 그 자체였다. 그리고요, 다음은 알핀입니다. 알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스탑 맞습니다. 여기는 원스탑이 맞아요. 자, 그래서 가슬리도 원스탑, 콜라핀토도 원스탑인데 여기에서 팀오더 한번 나왔죠. 자리 바꿔라. 가슬리가 콜라핀토에게 자리를 바꿔주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콜라핀토가 포인트권에서 시작을 해서 잘 유지를 했어요. 10위로. 그 나중에 노리스까지 리타이어한 걸 생각하면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문제가 있었죠. 애초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너무 멀다. 네, 하여튼 멀어도 가보죠. 멀지만 우리는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 원래 그런 일 벌어지는 거 잘 알잖아요. 자, 이 콜라핀토 같은 경우에는 하드 타이어가 2세트가 있고 미디엄 타이어가 3타이어가 없고, 가슬리는 미디엄 타이어가 3타이어, 이게 하드 3타이어로 미디엄 하드를 3타이어로 원스탑을 가는 이런 게 가능했을 텐데, 콜라핀토는 이 미디엄이 3타이어가 아니에요. 퀄리파잉에서 소프트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그냥 다 투입했어요. Q2까지 미디엄을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새 미디엄이 없어. 그래서 처음 미디엄을 하드로 일찍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를 부딪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자, 이걸 바꾸고 나왔어. 이제 순위를 쭉쭉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턱 막혀요. 여기서도 턱 막히고, 이게 사실 피스탑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추월을 한 게 아니죠. 이렇게 막힌 이유는 기차에 막힌 겁니다. 기차에 막혀가지고 시간 손해를 보고 나니까 이쯤에서 피스탑을 하면 가슬리보다 뒤에요. 이거 어떡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아있다가 이도저도 아닌 13위로 마치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은 그 후켄버그는 이 콜라핀토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기차를 벗어난 다음에 쭉쭉 올라가요. 근데 이게 못 벗어났잖아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후켄버그는 이렇게 해서 8등 갔는데 콜라핀토 13등으로 가는 게, 기차 바로 앞에 있었던 후켄버그는 쭉쭉 갔는데 막히면 망하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말았고요. 하스는 오콘이 또 해냈습니다. 역시 앞에 있는 베어먼은 미디엄, 오콘, 뒤에 있는 오콘은 하드 스타트를 했는데, 미디엄이 너무 일찍 교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받고, 하드는 미디엄을 최소한만 쓰면 되니까 그 페라리의 전략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득을 엄청 봤죠. 특히 사인스 앞에서 계속 달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피트 빠져나올 때 좀 위험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사인스 앞으로 나와가지고 자리를 지켰고, 그래서 10위로 마치나 했는데 앞에 한 대 사라지면서 9위. 베어번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이게 미디엄과 하드가 여기서 성능 역전이 돼버렸죠. 타이어 교체하기 전에. 그래서 오콘이 그냥 앞서가 버립니다. 초반에. 퀄리파잉을 잘해서 내가 앞이어서 더 스타트 타이어로 좋은 타이어로 출발한 게 악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아쉽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하드 타이어로 바꾸고 잘 달립니다. 달려보니까 우리 차 좋아.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하드 페이스가 이렇게 좋았어? 미디엄 스타트가 망한 거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드가 이렇게 좋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별 의미 없죠. 세이프티카 나와서 프리스탑이라 소프트로 바꾼 거고, 그래서 가보니까 11등인 거예요. 얘가 한 대만 더 갔으면 포인트인데, 더블 포인트인데 200번째 그랑프리에. 어쨌든 오콘은 운이 따랐든 어쨌든 또 지그재그의 원리에 의하여 포인트 땄습니다. 예, 뭔지 궁금하신 분은 지지난 방송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오콘의 지그재그의 원리가 있어요. 좀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뭔지. 레이싱 불스입니다. 레이싱 불스도 원스탑에 목숨을 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로스는 아까 가슬리도 마찬가지로 파워 유닛을 새 걸로 교체를 했는데, 스타트에서는 당연히 뭘 못 얻죠. 피트 스타트 했으니까 딴 친구들 다 갔잖아요. 당연히 순위를 못 끌어올립니다. 그랬다가 무난하게 달리다가 무난하게 첫 피스탑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다른 차들 꽁무니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야, 가망 없다. 엔진이나 아끼자. 파워 유닛 아끼자 하면서 리타이어를 선택했습니다. 안타깝게 됐고요. 다음은 이제 레이싱 불스의 에이스 아이작 하자인데, 첫 피스탑 좀 일찍 했습니다. 그런데 베어먼과 똑같죠. 이 흐름. 미디엄으로 처음 피스탑을 하고 나가지고 하드 좋네? 라고 했지만 이미 최하위까지 내려가서 여러 대를 앞질러 가봤자 많이 못 끌어올리는 상황. 그리고 이쯤 되니까 그 하드도 수명이 다해서 순위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 상황에 세이프티카가 나왔어요. 이러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아이작 하자가 딱히 못 달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차 놀이만 하다 끝난 거예요. 계속 기차였죠. 여기는 또 이게 로슨 차장, 여기 차장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 윌리엄스, 여기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퀄리파잉 때 우승자, 퀄리파잉의 운자, 레이스에서 우승자, 레이스에서 운자, 이렇게 갈렸고요. 앞에서 미디엄, 뒤가 하드로 출발했는데 결국 뒤에 있었기 때문에 하드.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아니, 우리가 퀄리파잉에서 못했기 때문에 새 소프트가 남아있어서 오히려 이득이라는 건가요? 네, 이것과 비슷합니다. 퀄리파잉을 못했기 때문에 하드로 출발해서 오히려 이득. 인 사인스. 근데 알고 보니까 알본도 하드 스타트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앞에서 하드 할만 했죠. 그 앞에 있는 노리스, 르클레가 다 하드 스타트였으니까. 근데 이 미디엄이 페이스가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스타트에서 자리를 뺏긴 뒤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는 상태가 되니까 답답함을 호소하는 팀 라디오를 날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대를 추월한 게 아니고 앞에 차들이 피스탑을 한 거예요. 나 피스탑 시키지 마. 여기서 들어가면 죽도 밥도 아니야. 그렇죠. 공격적인 전략을 택하지만 최하위에서 이렇게 달리다가 결국 리타이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대회는 알본이 왜 일로 떨어졌느냐. 스타트에서 8, 9번 코너 격한 배틀이 있었죠.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콜라핀토입니다. 또 콜라핀토와 자리 싸움을 하다가 9위를 노리다가 트랙 밖으로 밀려나면서 들어올 때 굉장한 충격을 줬고, 그게 경기 중에 과열 이슈, 원래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 과열 이슈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그 충격과 약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알보는 되는 게 없는 날이었고 결국 세옹지만 리타이어하게 되고, 반면 사인스는 하드 스타트, 나는 버틴다, 나는 버틴다. 어디까지? 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5콘만 앞서면 포인트 라는 생각으로 타이어 교체를 하필 또 같은 랩에 했죠. 나오면서 추월을 할 뻔했는데 오콘이 약간은 뭐 얘기가 나올 법하긴 하지만 어쨌든 스튜어드 조사도 받았습니다. 위험하게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서 뒤로 가서 포인트 어려운가 했으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기서의 하늘은 노리스. 자, 그러면서 그런가? 사인스의 포인트를 위해 예전 브로맨스의 주인공이었던 노리스가 이 한 몸 바쳐 어차피 우승도 못할 거. 네, 아닙니다. 그랬을 리는 없죠. 친한 사람, 동료, 팀메이트 누군가를 위해서 일부러 사고를 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드라이버로서의 자격이 없죠. 슈퍼 라이센스 반납해야죠. 그런 드라이버는 있어서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크래시 게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좀 딱히 계획이 없었고 우발적으로 갑자기 충동적으로 했더라도 그런 건 그냥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모터스포츠 바닥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나중에 깨달으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딱히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넘어가야지. 자, 그리고요. 자우버 후켄버그 또 해냈습니다. 후켄버그가 또 해냈습니다. 자, 후켄버그는 미디엄 스타트를 했는데 아까 알론소처럼 니들이 미디엄 스타트 가지고 징징대지 마. 차가 빠르면 돼. 빨리 달리면 돼. 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알론소와 마찬가지죠. 트래픽 징징대지 마. 앞으로 가면 돼. 야, 노장들은 달랐어요. 뒤에서 우리 루키들 아니면 경험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은 드라이버들이 기차에 갇히면 어쩔 줄 몰라 할 때 자신있게 뛰어내리는, 내가 스턴트맨 한두 번 하나? 라는 마음으로 기차를 벗어나고 쭉쭉 올라와서 결국 무난하게 포인트를 따냅니다. 보면 알론소랑 후켄버그는 미디엄 스타트로 손해를 많이 보고 트래픽에도 약간 터치 찍먹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다 뚫고 올라와서 포인트를 냈어요. 결국 두 가지. 경험 필요하다, 차가 빨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자, 반면에 보톨레토 기차 차장도 많이 했고요. 하드로 오래 버티는 거의 조건,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기록이 좋아야 된다. 하드로 오래 버티면서 그게 한 무슨 10위권 이 동네에 이렇게 가 있거나 랩타임이 빠르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버텼을 뿐 교체하면 그냥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벌어봤자 14위. 노리스 리타이어 안 했으면 15위죠. 그래서 오래 버티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라는 답이었습니다. 오래 버티면서 빨라야 한다. 자, 레이스에서는 트랙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온도 최대 25도였고요. 상당히 뜨거웠죠. 이런 앞에 드라이버들의 팀 로고가 지난 스페인 그랑프리 때 것이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야, 이거는 마음의 눈으로 고치기에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힘든 주말을 보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레드선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아도 너무 많네. 자, 어쨌든 제 레이스 결과 그 페이지는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일단 러셀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안토넬리 결국 페라리냐? 세상에 수습이 안 되네. 자, 그렇고요. 넘어가죠. 아니고요. 자, 러셀이 베르스타펜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건 세이프티카기 때문에 이런 랩타임 중요하지 않고 순위 오르락 내리락 걸 볼게요. 오콘이 5계단 올라갔고 사인스가 6계단 올라갔습니다. 하드 스타트에 그저 비치죠. 르클레도 3계단이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많이 떨어진 드라이버로는 11계단 추락한 노리스, 그 다음 4계단 추락한 아이작 하자가 있습니다. 위너 약간 엄지를 이렇게 피네. 네, 그렇고요. 자, 2025 시즌 첫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러셀. 통산 4승째였고요.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2025 시즌 4번째 우승 드라이버가 탄생했습니다. 놀랍게도 3명으로 끝난 시즌이 꽤 있어요. F1에는 4명째가 나왔다는 건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죠. 3명으로 끝난 시즌이 제법 많습니다. F1에. 작년처럼 우승자가 무슨 7명씩 나오는 시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 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팀도 4팀이 안 나오는 시즌이 훨씬 많아요. 어쨌든 그리고 시즌 첫 폴 포지션, 시즌 5번째 포디엄 피니시. 이게 또 의미 있는 게 지난해 러셀이 우승도 2번 하고 뭔가 난리를 친 것 같은데 포디엄 피니시가 제가 알기로 4번이거든요. 근데 올해 벌써 5번을 했고요. 작년보다 첫 승을 기록한 라운드가 한 라운드 빠릅니다. 러셀은 지난해보다 부진한 게 아니라 지난해보다 잘하고 있어요.
심지어 모나코에서 그런 불운을 겪었는데도 러셀은 지난해보다 헐 잘하고 있다는 게 충격입니다. 그리고 폴 포지션에서 스타트한 레이스에서는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고요. 지난해 라스베이거스죠. 실제로 폴 포지션 스타트 말고 1그리드 스타트 레이스. 아니 그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게 실은 똑같아야 되는데 그놈의 2022 상파울루 그랑프리 애 때문에 족보가 꼬였어요. 폴 포지션이 마그누센이 되어버리고 레이스를 분명히 맨 앞자리에서 출발했는데 당신은 폴 포지션에서 출발한 게 아닌 게 되어버린 이상한 경기가 생겨버려서 어쨌든 그 경기는 1그리드 출발이긴 했죠. T 궁금하시고 기다리신 분이 많을까봐 가져왔습니다. 2025년에 우승자가 4명 나왔다고요. 테일러 스위프트를 좋아한다 아닙니다. 자, 메르세데스 안토넬리의 기록을 보면 메르세데스도 팀으로서 시즌 첫 우승,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5승째를 거둔 메르세데스가 됐고요. 이게 전에 4승이 다 해밀턴이었어요. 그래서 해밀턴을 제외하고는 아마 러셀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찾아보세요. 자, 시즌 첫 더블 포디엄 피니시입니다. 안토넬리가 데뷔 후 첫 포디엄 피니시죠. 안토넬리가 16년 만에 첫 이탈리아인 포디엄 피니시 기록을 했고요. 16년 전에 누구냐? 야노 트룰리입니다. 트룰리 트레인, DRS 트레인도 아니고 그냥 트레인이던 시절 야노 트룰리, 이름부터가 트레인 같죠. 그리고 역대 3위의 최연소 포디엄 피니시고요. 25년 만에 첫 이탈리아인이 캐나다에서 포디엄에 오른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25년 전에는 지안카를로 피지켈라, 자 키미 안토넬리, 캐나다의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입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또 받을 만한 친구가 받았어요. 그리고 키미의 첫 포디엄, 퀘벡주에서는 18세가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그렇고요. 기타 주요 기록을 보면 레드불 81경기 연속 포디엄, 피아스트리 연속 포디엄 피니시 중단, 피아스트리 38경기 연속 완주, 요건 하고 있고요. 26경기 연속 포인트인가? 그것도 하고 있고요. 알론소는 놀랍게도 2025 시즌 최고 성적, 하스는 자신들의 200번째 그랑프리에서 캐나다 그랑프리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구둥이 캐나다 최고 성적입니다. 캐나다는 세 번째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피니시를 한 그랑프리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또 캐나다는 9경기 연속 프론트로에서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폴시터는 아니더라도 최소 2그리드 차지해야 우승자가 나온다. 뭔가 난리법석이 많이 벌어지는 이벤트 치고는 상당히 우승자가 나오는 위치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리플 크라운이죠. 폴 포지션, 패스티스트 랩, 우승까지 모두 가져간 조지 러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 페라리입니다. 이번에 맥라렌 아주 빠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황라리에게 대들 수 없죠. 피스탑의 황제 페라리 되겠습니다. 넘사벽이에요. 어떻게 이런 시대가. 그리고 여기는 제대로 바꿔놨네요. 또 아까 그것만 안 바꿨네. 팀 로고를. 오콘이 9위로 올라섰고요. 9위예요. 9위. 에스테반 오콘이 그 알핀에 있을 때도 못하던 순위를 지금 하스에 와서 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놀랍고요. 그 다음 페르난도 알론소 1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느덧 그 노포인트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쭉쭉 올라오고 있는 알론소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챔피언십 경쟁을 하려면 리타이어 없어야 되고, 또 탑10이라도 하위권 없어야 되고, 또 그 포인트 피니시만 열심히 하면 자동으로 상위권이 됩니다. 자, 누적 포인트 전체 흐름을 보면 노리스가 이번에 리타이어를 하면서 갑자기 기세가 확 꺾인 거를 볼 수 있고, 우승을 한 러셀이 치고 올라가면서 베르스타펜을 추격하는 모습, 안토넬리도 포디엄 피니시로 해밀턴을 추격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중하위권 딱 잘라서 보면 저기 치고 올라가는 흰색 오콘의 기세가 보이고요. 아이작 하자 9위, 후켄버그 10위 있고, 그 다음에 11위에 14포인트 우리 스트롤, 대트롤 보입니다. 사인스도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컨스트럭터에서는 메르세데스가 2위로 올라오면서 페라리를 3위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은 여전히 4위죠. 레드불 2위 했고 저기 5위 밖에 있는 페라리보다 잘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똑같죠. 5위 6위를 한 페라리가 2위 1명 레드불과 같습니다. 이래서 포인트는 2명이 따야 된다. 아래쪽에서는 하스와 에스턴 마틴이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전체 포인트를 보면 페라리가 레드불 메르세스를 제치고 2위로 올라갔던 것이 바로 지난 스페인 그랑프리인데 이번에 메르세스가 다시 2위로 복귀를 했습니다. 레드불만 4위 굳히기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놀랍게도 지난해 이 시점쯤에는 레드불이 1등이었죠. 네, 레드불이 컨스트럭터 1등이었습니다. 지난해 이 시점쯤에. 그래서 나중에 흘러가는 거에 따라 저 맥라렌도 안심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벌어놓은 게 많긴 해요. 자, 중하위권에서는 치열한 접전 그 자체인데요. 하스와 레이싱불스 그리고 에스턴 마틴과 자우버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에스턴 마틴의 포인트는 한두 스트롤이 다 책임졌는데 바톤 터치를 했죠. 지금 알론소가 여기 한 명씩만 밖에 안 되는 건가? 혹시 알론소가 한동안 영혼을 스트롤에게 빌려줬던 것이 아닙니다. 자, 유체 이탈. 자, 레이스 평점만 보겠습니다. 러셀 1위 195포인트 200점 만점입니다. 아주 높은 포인트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베르스타펜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도 2등이고요. 피아스트리, 안토넬리, 특히 알론소가 드라이버 평점 기준으로 무려 5위입니다. 오, 장난 아니고요. 안 좋은 드라이버로는 로슨, 스트롤, 그리고 가슬리, 보톨, 알본 등이 있고요. 여기도 그래프만 좀 보고 가면 노리스는 이제 확실히 하향세입니다. 벗어나야 하고요. 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가 너무 안 좋았죠. 오랜만에 노리스의 평점이 상당히 안 좋은 67을 기록을 했어요. 제일 전에 낮았던 게 120포인트쯤 됐는데 67이 나올 정도로 안 좋았고요. 다음 페라리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페라리는 상승세. 뚜렷한 상승세. 근데 너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어. 팬 여러분께서는 확 올라가는 걸 보고 싶겠지만 진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이제 시즌 끝날 때까지 순위 변화를 만들기는 좀 무리일 수 있죠. 끝까지 가더라도. 다음은 레드불인데요. 츠노다 완만한 하향세, 노리스의 하향세보다 추세선이 가리키는 위치가 더 아래쪽이죠.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나름 꾸준합니다. 베르스타펜의 꾸준함과 러셀의 꾸준함.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그 꾸준함이 확실한 드라이버 2명이 베르스타펜과 러셀이고 한 명 더 치면 피아스트리 같아요. 그리고 러셀 이번에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최근 몇 경기 좀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쨌든 이건 반등을 했죠. 돌파했죠. 추세선을 돌파. 자, 우리 국장 아닙니다. 네,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뭔가 이 자신감이 넘쳐나는 메르세데스 앞으로 올라갈 이제 매수 타이밍 오지 않았나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가 봐도 하향세 힘냅시다. 오콘도 응원해주고 있는데 스트롤은 아까 그 바닥을 찍은 치노다보다 추세선이 더 아래를 찍고 있어요. 반면에 알론소는 정말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상 현대판 소니 헤이 크레지 아닙니다. 알핀의 가슬리가 예전에 오콘과 팀메이트였잖아요. 뭔가 오콘이 잘 되는 걸 보고 가슬리도 배운 게 아닌가 싶어요.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2경기에 1경기는 포인트를 딸 수 있다. 그 마인드로 갑자기 확실한 오르락 내리락을 최근 4경기 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콜라핀토는 이번에 분위기 쇄신했죠. 확실한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콘 나옵니다. 오콘.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이것이 지그재그 퐁당퐁당 상승하기 위해 떨어진다.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추진력을 얻고 추진력을 얻고 추진력을 얻고 여기 될까 했는데 이게 그래도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오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영국 그랑프리죠. 자, 영국 그랑프리에서 과연 오콘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지 현장 생중계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데. 반면에 베어먼은 요즘 반등은 했어요. 베어먼도 지난 경기에서 이 추세선에 딱 걸렸거든요. 걸리면서 여기에서 보합세가 이어지다가 돌파를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뭔 되도 않는 국장이냐. 자, 다음 레이싱불스 상승세였는데 여기는 반대로 추세선의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갔죠. 과연 레이싱불스 여기서 숏을 아닙니다.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될 것인가. 더 내려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다시 반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사인스가 확실한 상승세, 그리고 알본이 확실한 하향세처럼 보이지만 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드라이버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처음에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추세선이 엇갈린 거지 여기서부터는 동행이에요. 이거 둘은 그냥 동행입니다. 여기 앞에 데이터를 자르고 보면 거의 같은 라인을 그릴 것이고 아마 보합세를 그리고 있을 것이고 추세선 아래에 있을 거예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거를 빼고 생각을 해야 하면 비슷하다. 즉 바레인 이후로는 둘이 동행을 하고 있다. 즉 둘이 잘할 때 한 명이 잘할 때 상대도 잘하고 한 명이 못할 때 상대도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도 엉금엉금 상승세의 좌우번데 이게 후켄버그는 벌써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보톨레토만 빛을 보면 되는데 이번에 좀 주춤했죠. 페이스가 느렸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근데 퀄리파잉에 좀 아쉬움은 있었고 좌우번은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레이스 랩타임은 전반적으로 타이어 관리가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맥라렌 드라이버들의 기록을 보면 처음 스타트 타이어가 실선의 피아스트리는 미디엄이기 때문에 일단 속도가 빨랐죠. 하지만 하드 타이어를 쓰는 노리스 처음에는 조금 느렸지만 결과적으로 랩타임 역전이 되고 피아스트리가 먼저 피스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둘 다 하드죠. 둘 다 하드고 노리스가 미디엄으로 바꾸니까 하드로 오래 달린 피아스트리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미디엄 새 것도 하드로 오래 달린 거랑 비슷해요. 이 데이터를 옆에서 보고 있는 페라리의 브라이언 보치는 뭐라고 판단해야 정상입니까? 하드로 더 오래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르클레의 두 번째 타이어가 미디엄이 아니고 하드였던 것 이상한 상황 아니고 이걸 보면서 내 판단이 맞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브라이언 보치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둘 다 하드기 때문에 페이스 비슷하고요. 서로 배틀을 펼치면서 시간 손해를 일단 봤죠. 서로 부딪히기 전 랩입니다. 둘이 시간 손해를 본 거예요. DRS를 열고 시간 이득을 얻은 것 같지만 DRS를 열어주기 위해서 누가 앞에 갔다 라고 하면은 둘 다 시간 손해를 본 겁니다. 결국 서로 DRS를 썼다? 둘이 같이 느려진 거죠. 배틀을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네, 자꾸 뭐가 생각이 나서. 자, 그렇고요. 노리스는 첫 번째 하드타이어 롱런에서 상당히 좋은 기록을 냈습니다. 페이스 상당히 좋았죠. 노리스가 나중에 포디엄도 못 올라가고 완주도 못한 걸 생각하면 첫 스틴트에 전체 2위에 해당하는 랩타임 저하 그리고 전체 랩타임은 4위 좋은 거죠. 랩타임 관리도 2위 랩타임 평균도 4위 이렇게 좋은 스타트였고 두 번째 스틴트는 노리스가 미디엄으로 짧게 갔기 때문에 1위입니다. 관리는 안 되죠. 미디엄이니까. 타이어를 좀 소모를 했습니다. 피아스트리도 하드로 길게 갔더니 3위네요. 그렇습니다. 하드로 길게 가는 거 맥라렌 빨랐어요. 제일 빨랐느냐 하면 그거는 아닐 수 있지만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마지막 스틴트에서는 노리스가 1위, 피아스트리가 2위였습니다. 와우! 이런 드라이버들이 4위 싸움을 하다가 한 명 리타이어. 좀 아쉬운 거죠. 맥라렌 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페라리인데요. 좀 전에 이 맥라렌과 비교해봐서도 아시겠지만 별로 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선에 해밀턴이 붕 뜨는 장면이 나오죠. 왜 떴을까요? 그라운드 호그죠. 여기서 13랩 여기 갑자기 하늘을 찌르잖아요. 요게 그라운드 호그 쳤을 때예요. 13랩 그러니까 12랩 카운트까지 괜찮다가 13랩 카운트부터 빠집니다. 이 그라운드 호그 이게 다 그라운드 호그의 영향을 받은 거죠. 타이어 교체를 했는데도 별로 빠르지 않고요. 그리고 이 하드 타이어 관리도 안 되죠. 플로어에 구멍 뚫렸으니 관리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 스틴트는 연료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민첩한 차를 가지고 드라이버가 커버를 친 겁니다. 그래서 나름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더 빠를 수 있었다. 그래서 해밀턴은 이 그래프에 나온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이라고 봐야죠. 여기 조금만 충돌 여파가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르클레의 하드가 10랩만 달려도 이 해밀턴의 미디엄과 같거나 더 빠른 수준이 되죠. 그러니까 미디엄은 10랩 이상 쓸 물건이 아닌 겁니다. 하드를 그만큼 더 길게 쓰면 이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디엄이 아닌 하드를 끼우고 길게 갑니다. 관리가 잘 되죠. 해밀턴은 구멍이 나서 느리고 구멍이 나서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구멍이 나면 무조건 안 좋습니다. 계산하지 않은 아무렇게나 생긴 구멍 얘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스틴트에서는 해밀턴이 나름 잘 버텨줬는데 그래도 전체 랩타임 11위밖에 안 되고요. 르클레는 상위권에 근접은 했지만 압박을 줄 정도까지 다가가진 못했어요. 그러나 꽤 빠른 속도가 몇 번 났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레드불. 이번 경기에서
물론 츠노다가 원스탑을 했기 때문에 시간 손해를 많이 보기도 했지만 트래픽에 갇히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아무리 츠노다와 베르스타펜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이게 거의 한 2초 차이 나잖아요. 2초, 1.5초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는 안 납니다. 이거는 기차놀이죠, 기차놀이. 이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츠노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거든요. 앞에 막혀서 못 나갈 뿐이지.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요. 베르스타펜은 처음 미디엄은 관리가 안 됐는데 다음 하드는 관리 잘 됩니다. 랩타임 순위도 전체 랩타임 순위 베르스타펜 2위고요. 레이스에서 2위를 했으니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중간 스틴트 베르스타펜 6위. 하드 6입니다.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됐죠. 그 마지막 스틴트 하드 6입니다. 이렇게 전체로는 2위인데 여기서 6위, 6위가 나오는 거는 가끔씩 짧게 달리면서 좋은 기록을 냈던 친구들 기록이 섞여 있어서 그렇고요. 자, 여태까지 그래프가 뭐 안정됐네, 어쩌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다 접어. 네, 그거죠. 왜 메르세데스가 우승했고 왜 안토넬리와 러셀 모두 잘 달렸는가가 그래프에 나오죠. 지금까지 봤던 그래프와 다르시죠? 네. 아, 이것이 좋은 차입니다. 심지어 빨라요. 이번에 제일 빨랐고요. 안토넬리는 그래서 2위를 했었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완전히 안정적이어서 타이어 관리에 문제가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처음 스틴트에 안토넬리만 여기에서 조금 일찍 바꿨으면 이득이었을 때는 한 1초 손해보죠.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 달린 거고요. 미디엄이 못 버틴 거니까 안토넬리 탓은 아니고 하드 타이어로 베르스타펜 뒤에서 달리는 상황. 그 다음 여기서는 타이어를 무리하게 써서 나중에 타이어가 성능이 떨어졌어요 라고 한 게 이게 약간 점선이 올라온 이 부분입니다. 그만큼 너무 잘 달렸습니다. 이게 러셀이 너무 잘한 건데 어떻게 안토넬리 F1 10경기밖에 안 뛰어봤는데 이걸 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첫 스틴트에서도 러셀 1위, 안토넬리 3위. 두 번째 스틴트. 여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짧게 나왔다가 들어간 차가 많아서 순위가 낮아 보이는 거예요. 러셀 4위, 5위. 그 마지막 스틴트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5위와 7위입니다. 왜 메르세데스 보다가 에스턴 마틴을 보면 갑자기 화산이 폭발한 것 같죠? 평온하던 완만한 평원지대에 갑자기 땅이 지진이 일어나더니 화산이 팍 터진 것 같은 메르세데스와 에스턴 마틴 같은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을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너무 다르죠. 알론소도 편안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스트롤은 스트롤대로 뭐 그렇다 치지만 알론소도 평탄하지 않았던 게 미디엄의 어려움 이거죠. 아니 스트롤이 지금 느려 터지고 기차에 갇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 스트롤만큼 이 기차 뒤로 간 것도 아닌데 알론소가 너무 고생을 합니다. 타이어 교체를 했죠. 살아나나 싶었죠. 또 끝났어요. 아 힘들다. 타이어 관리 힘들다. 알론소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속도를 내면서 레이스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알론소가 정말 악정고투를 했다. 타이어 관리가 잘 되진 않았다. 스피드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타이어 관리가 안 되는 걸 어떻게든 해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다음 알핀입니다. 여기도 매우 높죠. 그리고 가슬리 좀 많이 뒤에 타이어 교체해서 마지막에 미디엄을 썼기 때문에 기록이 상당히 좋습니다. 첫 스틴트가 엄청 길죠. 가슬리 이거 50랩 넘게 갔어요. 50랩 넘게 갔는데 오콘과 사인스는 이런 전략으로 포인트를 땄고 가슬리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드를 잘 써야 돼요. 콜라핀토는 첫 타이어 관리가 안 됐는데 물론 앞에 알론소에 비해서는 잘 된 거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아쉬운 타이어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콜라핀토가 나름 하드 타이어를 가지고 분투는 했는데 안정적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역시 기차놀이에 영향이 있어서 안정적이지 않은 거는 앞에 기관차를 따라간 거고 기록이 느린 것도 기차 가운데 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콜라핀토에게는 전체적으로 아쉬운 경기가 되었고요. 다음 하스입니다. 하스는 이렇게 보면 이게 베어먼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오콘의 기록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여기 몇 번 톡톡 튀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이건 하스니까 조금 봐줘야 되잖아요. 하스인 걸 좀 봐주고 생각하면 오콘이 정말 깔끔하게 레이스 페이스를 유지했다. 언제까지? 55랩까지. 마지막에 레이스 14랩 남겨두고 교체를 했습니다. 마지막 스틴트는 요거밖에 안 돼요, 오콘은. 베어먼은 그렇게까지 안정적이진 않죠. 하드로 중간에 바꿨는데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4번 큰 요동이 있었는데 요건 앞에 차들 보내주는 거지만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요. 다음 레이싱 불스. 여기 튀는 거는 앞선 차 보내주느라 그렇다고 하지만
아이작 하자 역시 첫 타이어 관리가 너무 안 됐었고요. 로스는 약간 요동이 치는 그래프였고, 로스는 뒤에서 역시 조금 더 달리고 리타이어를 했고, 하자는 나름 여기 안정적으로 가냐 싶었는데 이 요동이 앞에서 생긴 이후로 미친듯이 흔들흔들 하게 됐던 모습입니다. 윌리엄스, 알보는 아쉽게 됐어요. 그런데 사인스는 상당히 안정적이죠. 여기 어떤 앞에 가린 차들 몇 개를 빠져나온 이후로 안정적으로 페이스 유지하고, 이 기차놀이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정말 깔끔하게 랩타임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알보는 뭔가 해보려다가 리타이어 하는 거였고, 마지막에 사인스 미디엄 타이어로 빨리 달립니다. 자우버, 후켄버그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첫 스틴트에 보톨레토가 못한 거는 아닌데, 요게 지금 보톨레토 못한 거는 아닌데, 이 후켄버그가 여기에서 미디엄으로 타이어 관리가 안 되니까 일찍 피스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후켄버그 끝날 때까지 요 튀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차 보내줘야 돼서 튀는 거니까 빼고, 안정적이면서 좋은 기록을 유지를 해줍니다. 자우버는 확실히 좋아졌다.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더 좋은 성적으로 이끄느냐는 모르겠지만, 타이어 레이스 페이스 좋아진 건 확실하고요. 자, 탑5 팀 첫 스틴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면 일찍 교체한 차가 많죠. 베르스타펜이나 러셀, 미디엄 스타트였기 때문에 일찍 교체했어요. 그러면 하드 스타트한 3명은 어땠을까요? 맥라렌과 페라리는 비슷하고요. 하드 스타트. 사인스는 처음에는 이거 못 따라가요. 근데 나중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죠. 마지막 스틴트는 어떨 것인가? 마지막 스틴트는 르클레와 사인스가 하드. 르클레 좀 흔들흔들하죠. 이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앞에 좀 막혀서 그래요. 사인스도 여기서 이렇게 비슷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고요. 나머지는 하드인데, 노리스도 그렇고, 러셀은 이제 조금 나중에, 베르스타펜은 좀 나중에 기록이 한번 쭉 올라온 다음에는 이 아랫동네에서 해밀턴과, 죄송합니다, 르클레와 사인스의 기록, 근접하게 그거보다 더 낮게 하드가 달릴 수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윌리엄스는 이번에 다른 4강팀에 빗댈 수가 없었지만, 다른 4강팀의 페이스는 굉장히 비슷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 빼고는. 하위권, 롱런 길게 하신 분들 위대하죠. 정말 잘 끌고 갔고요. 아까 그래프보다는 이거 1초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빨라 보이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타이어가 왜 2개씩 표시되어 있냐? 다음은 마지막 센트 중하위권인데, 역시 짧게 달린 미디엄은 좀 빼고 생각해야 되긴 하는데, 그거를 빼면은 하자와 후켄버그만 비교를 해야 되네요. 그런데 하자가 요동을 치면서 약간 타이어 관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반면에, 후켄버그는 요동을 치면서도 빨라졌죠. 역시 프랙티스의 하드로 달려본 자, 다운 결과가 나왔고, 신예 그룹 6명에서는 안토넬리만 눈에 띕니다. 다른 드라이버들은 서로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차놀이를 했기 때문에 랩타임이 다 겹쳐요. 루키들이 죄다 거기 껴있어가지고. 여기도 똑같죠. 남은 루키들은 다 겹쳐있고, 혼자서 천상계에서 놀고 있는 안토넬리만 랩타임이 빠릅니다. 어쩔 수 없는 기록과 함께 이제 F1 캐나다 그랑프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